3쪽에 있습니다. 자도사는 3쪽에, 숙제교재 3쪽에 자도사가 있어요. 자, 그럼 자도사를 잠깐 읽어보면 이렇게 표현되어 있네. 6번 보기를 먼저 보고 우리가 방향성을 좀 정하자라고 그랬었잖아. 그러면 보기를 한번 본 다음에 여기 한번 읽어보니까 이 작품의 제목이 쓰인 자도는 자신을 애도한다라는 뜻이니까 이것도 그냥 읽지 말고 한 번 정도 이렇게 한자를 좀 찍어봐. 알았니? 아, 여기 애도한다는 의미인가 보다.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죠? 그래서 한자 자꾸 찍는 습관을 좀 들여. 그러면 나중에 고3 되면 생각보다 이제 쉬워질 때가 있어. 그러니까 어제도 우리 비문학 지문 이야기 하면서 그냥 그런 얘기 좀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뭐 그냥 참고니까 그냥 봐두기만 하세요. 뭐 무조건 이렇게 읽으라는 건 아니니까. 그러니까 이게 이제 모의고사 할 때 애들하고 이제 한자 조금 찍으면 좀 편하다고 얘기했던 그런 내용들이거든. 그러면 여기 봐봐. 수령은 관할 지역의 토지를 직접 조사하니까 요때 이제 답이라는 말이 있지, 그지? 그러니까 요게 뭐 답보 상태다 또는 답파하다 이런 단어 많이 쓰거든. 기행문에서 답파라는 건 뭐냐면 여정을 내가 하나씩 이렇게 좀 이렇게 해나가는 그 여행에 나가는 과정인 거야. 그때 요런 답자를 쓰거든요. 그러면 요것만 딱 보더라도 수령하고 토지를 직접 뭔가 왔다 갔다 하나보다 이런 느낌이고, 그 다음에 뭐 뒤에도 잠깐 보면 감사는 중앙에서는 경차관이니까 이 차가 차이를 나타내는 거거든. 그러니까 요 중앙에 보고하면 그 차이를 보는 거야. 그지? 파견에서 내용이 사실인지 확인하는 뭐 요건 알죠. 심사. 이해가 안 되나? 요런 느낌이면 우리가 글을 읽었을 때 수령은 뭐해? 그러면 답펌이라는 자체가 뒤에 따로 단어가 나온다고 하더라도 공부하기가 좀 쉬워진다는 얘기지. 그러니까 이게 한자를 늘려놓는 게 생각보다는 조금 여러분들 글 읽을 때 빨라질 거야. 알겠지? 그래서 나중에 우리가 이제 카톡에 고등학교 3학년들 그거 뭐지? 피드백 했던 내용이 있을 거예요. 고3들의 그 모의고사 피드백은 좀 더 길어요. 알겠니? 그래서 그 부분을 좀 하다 보면 이런 것들이 얼마나 도움이 되는지 아마 느낄 수 있을 겁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그 친구들이 생각보다 그게 빠르고 외우는 것도 좀 높아져. 그래서 하여튼간 참고로 요게 나오면 그냥 자신을 애도한다, 그냥 애도의 느낌이다 라고만 알아두시면 돼요. 여담이긴 하지만. 자, 그 다음 죽음에 견줄 만큼 극단적인 어떤 모습을 드러냈다 뭐 이런 것 좀 보이죠. 옆으로 왜 나가죠? 또 이렇게 참고로 한번 읽어놓고 그 다음 얘기를 또 한번 봅시다. 왜 이게 뭐? 하여튼간 극단적인 모습을 드러낸 것이다. 이 점에 주목할 작품을 읽어보자고. 요거는 뭐 안 읽어도 되고요. 앞으로 갑시다 이제. 요 부분을 잠깐 한번 볼게. 요 밑에. 우선은 여기 한번 표시 한번 해볼까요? 천문구중에다 표시 한번 해봐. 천문구중. 천문구중. 그 천문구중이 긍정인지 부정인지만 한번 체크해 볼까요? 긍정인지 부정인지. 천문구중이 긍정일까 부정일까 한번 체크해 봐. 천문구중에 갈 길이 아득하니. 됐어? 체크 됐나? 긍정한 사람 한번 손 들어볼래? 긍정? 없어? 부정한 사람 한 명? 또 뭐 나랑 말 안 하겠다 이거야? 다시 한번. 긍정으로 표시하고 싶다 손 들어볼게요. 아니 긍정 부정으로 내가 왔다 갔다 해도 상관은 없는데 긍정으로 만약에 표시하겠다 하는 사람, 너는 왜 긍정으로 하고 싶어? 일단 저기 뒤에 갈 길이 아득하니를 보고 부정과 멀면 그 뒤에 약간 긍정적으로 오는데 긍정과 멀면 좀 뒤에 부정적으로 나오니까 아니어자 저기 그 문장이 좀 부정적으로 보여가지고 천문구중을 긍정으로 뒀어요. 뭐 그렇게 얻어도 되고. 부정으로 하는 사람 혹시? 부정 왜 부정? 천문구중 장애물 장애물 이유는 뭘까? 천문구중 때문에 갈 길이 아득하니. 요걸 때문에로 분석했지. 우리가 이제 이렇게 생각해 볼게요. 지금 이제 서로 이제 근거들이 있잖아. 이 근거를 잘 봐야 되는데 이 근거가 둘 다가 합리적이잖아. 그러면 이건 수능이 안 나와. 우리가 판단했을 때 둘 다 합리적이라고 할 수 있을까를 생각해 보는 거야. 그러면 선생님은 이렇게 한번 잡아볼게. 자, 임에 터진 옷을 깁고자 하건만, 여기가 벗이야. 이걸 깁고자 하니까 깁고 싶어. 님의 옷을 깁고 싶은데 천문구중에 갈 길이 아득하다. 이해 갔나? 이것에 갈 길이 아득하니
안여자의 깊은 정을 이미 언제 살피고 요곳에 갈 길이 아득하니까 내가 지금 어디로 가야 돼? 이거에 갈 길이라고 한번 해석해 있는 그대로. 그럼 여기는 누가 있는 곳이라고 봐야 될까? 그렇지. 이미 있는 곳으로 보는 게 좀 낫긴 할 것 같아. 이해가 안 나? 그럼 우리가 만약에 애를 때문이라고도 쓸 수 있나를 판단해 봐야 돼. 이것 때문에 갈 길이 아득하다. 이해가 안 나요? 그러면 조사 애를 찾아서 ASM이 뭐뭐 때문이다라고 하면 찾아야 되는데 요게 아이들하고 작년인가 설명을 하는데 선생님이 이걸 긍정으로 해석을 했어요. 이거에 갈 길이 아득하니까 천문구중은 하늘의 문일 거고요. 이해가 안 나요? 그럼 하늘에 문이 있고 그 다음에 구중이라는 게 뭐 9개 계단이든 뭐든 그치? 이렇게 하면 조금 이제 천상적인 존재처럼 표현을 하고 있으니까 어쨌든 이거에 갈 길이 아득하다라고 하면 거리감이 느껴지고 여기 임금이 계신 곳으로 보는 게 맞지 않겠나. 근데 학생들이 뭐 유튜브나 이런 걸 보면 요거를 부정으로 설명을 해놓은 사람들이 있다는 거야. 이해가 안 돼? 그럼 부정으로 설명을 하려면 근거가 있어야 되잖아. 그럼 근거는 요 단어 해석이야. 천문구중. 근데 천문구중 자체 하늘에 있으면 문이 하늘에 있으면 다 부정이야 그럼? 그건 아니죠. 근데 문이 하늘에 있으니까 힘들지 부정을 쳐놓는 거야. 나도 영상을 보니까. 요거는 약간 근거가 미약하지 않을까. 가장 좋은 근거는 뭐뭐 때문에. 이해갔죠? 요거 때문인 거예요. 자, 근데 요 얘기를 왜 하냐면 한 4년 전인가 한번 딱 찾아놓고 여기에 뭐뭐 때문이라는 뜻이 있나를 확인만 한번 해주세요. 알겠지? 그럼 확인하는 게 왜 또 중요하냐면 소설이라든지 현대시에서 산문적인 게 나올 때 아마 체크가 가능할 거야. 근데 지조권은 이런 부분까지 좀 고민을 해줘야죠. 저번에 우리 얘기한 대로 시면 그러면 아마 도움이 좀 될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한번 체크 한번 해주시고요. 그 다음 밑에 잘 봐봐. 진짜 어려운 문제 이거는. 동짓달 자정이란 단어가 있습니다. 저번 주에 우리가 음력 섣달은 설명을 했어요. 섣달은 설명을 했단 말이야. 그러면 음력 섣달 거의로다 세봄이면 늦으리라. 앞에 거에서 이제 초조함이겠지. 그러니까 옷을 막 집고자 하는데 갈 길이 머니까 빨리 보냈으면 좋겠는데 봄이 오면 늦을 거니까 아마 이 옷은 겨울 옷일 것 같기는 해요. 자, 동짓날이 긍정인가 부정인가 한번 찾아보는 거야. 동짓날이라고 한다면 여러분들 동짓 딱 그러면 봄이 떠올라 겨울이 떠올라? 동지는? 겨울? 그지? 그럼 동짓날이라는 게 긍정인가 부정인가 판단해봐. 지금처럼. 알겠죠? 지금처럼 한번 판단해보세요. 하는 거야. 긍정이라고 생각하는 사람 손들고 반대라고 하는 사람 또 손들어야 되는데 요거 자꾸 연습하는 이유는 여러분들 시험장에서 이거 혼자 해야 되잖아. 이해갔지? 내신 들어가서.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걸 했을 때 되도록이면 1번이야. 국어는 문맥이야. 맥락에서 찾는 게 첫 번째야. 알겠니? 그러면 자, 동짓달 부정이다 손들어봐. 한 명도 없구나. 긍정이다. 한 명. 나머지는 또 나랑 말하기 싫다. 집에도 손 안 드는 건 나한테 욕하는 걸로 인식할게. 알았니? 예. 자, 다시 긍정 손 들어봐. 하나, 둘, 셋. 나머지 부정이야? 부정 손 들어봐. 한 명. 소리 안 들었으니까 얘기해봐. 예. 자, 너는 왜 손 안 들었어? 아, 잘 모르겠어? 자, 3번. 잘 모르겠다 손 들어봐. 그러면 내신 시험에서 OMR 카드 안 찍을 거야? 자꾸 노력해 보셔야 돼. 다시 한번 얘기할게. 노력 한번 해보자고. 자, 동짓날 자정이 지난밤에 읽어줄게. 동짓날 자정이 지난밤에 돌아오니 모르겠지만 문이 차례로 연다 하되 됐나요? 문이 차례로 막 연다. 근데 문이 한 개가 아니야. 1000개의 문이 막 열려. 됐지? 자, 다시 가볼까. 동짓날은 그 문을 막 연다는 얘기는 됐나요? 긍정적이야 부정적이야? 긍정적이겠지. 잠깐만. 선생님 동지는 겨울 아닌가요? 동지가 되면 이제 봄이 오는구나 라는 전환의 시기야. 그러니까 사람들은 문을 막 열기 시작하는 거지. 이해갔나요? 야, 이제 봄이 오나 보다 막 열기 시작하죠? 그런데 됐나요? 누구는? 화자는 자물쇠를 굳게 잠가 동방을 닫았으니. 됐나요? 그럼 난 어떻게 했다고요? 침실을 닫았다고요. 보이죠? 어떻게 되죠? 됐나? 그럼 동짓달이라는 것은 일반적으로는 긍정적이야. 됐죠? 근데 화자한테는 뭐야? 대조가 되는 거지. 그렇다고 화자한테 부정인 게 아니야. 이거 조심해야 돼. 이해갔니? 긍정적인데 화자한테 부정적이라는 것은
고전 문학을 한 사람들 알 거야. 동동이라는 시가 있거든요. 집에 가서 한번 찾아봐요. 동동에 거기에 9월령을 살펴보면 9월 9일은 정이 등고할 때라고 나오거든요. 그 등고가 뭐냐면 국화꽃이 막 피어. 이해가 안 돼? 그럼 사람들이 산에 올라가서 막 그 국화꽃 갖고 뭐 술도 먹고 떡도 저먹고 뭐 이렇게 하는 거야. 그게 잔치라는 거야. 그런데 이 화자는 뭐라고 표현하냐면 세적. 꽃이 안에 드니 꽃이 집안에 딱 폈단 말이야. 그걸 딱 피는 순간에 딱 봤는데 우리 집 이 초가집은 굉장히 고요하다는 표현을 써. 그 무슨 말이냐면 남들은 다 잔치하고 봄을 즐기고 굉장히 흥성스러운데 나는 뭐한다? 그러지 문을 걸어 잠그고 집안에 있다. 이해갔니? 그건 뭐냐면 님과 이별하기 때문에 이런 즐기는 것 자체도 난 안 한다는 얘기야.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본다면 요 동짓날이라는 이 어떤 세시풍속이라든지 절기라든지 이런 계절들이 화자한테 주는 배경을 찾아야 되는데 자기들도 모르게 동지 그러면 겨울이니까 부정 이렇게 표시하는 상들 많단 말이야. 알겠지?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인식해 주시면 내신 문제는 학교에서 배우는 기본적인 문제를 틀리는 거는 어차피 자기 잘못이지만 외부 지문이라든지 개념이 새로운 게 나와서 틀리는 거 아니야. 지금 너희들 내신 생각해 봐봐. 고등학교 1학년 때 내신 문학이 나왔는데 본문 공부를 내가 흐지부지해서 안 나온 애는 그렇다고 쳐도 난 열심히 했는데도 왜 만점이 안 나올까를 고민해 봐야 된다고. 내가 선택지 뭔가를 잘못 읽었거나 또는 문장 잘못 읽거나 또는 뭐 개념을 잘못 이해했거나 또는 맥락을 좀 연결하는 걸 뒤에까지 못 갔거나 뭐 이런 게 나올 거란 말이지. 그지? 그런 것들을 좀 찾다 보면 내가 놓치는 게 무엇인가에 대한 고민을 좀 생각해 주시고 그 다음 또 하나는 요번 애들 문제 푸는 거 보니까 사실적인 것과 과장에 대한 거 요거 조금 많이 놓치던데 과장법은 고전에서 찾기 진짜 힘들어요. 이해갔니? 여기 한번 문제 지금 안 푼 친구도 있겠지만 한번 잠깐만 읽어보고 과장이 나오나 한번 찾아보자. 그냥 빠르게. 건곤이 얼어붙었다. 이거 과장이라고 할 수 있나요? 자, 삭풍이 몹시부니 몹시 같은 거 과장 아니겠죠. 은침을 뺀 오색시를 깨워놓고 터진 옷을 깁고자 하지만 갈 길이 아득하니 아녀자 깊은 정을 이미 얹어서. 그럼 천문구중은 과장법일까요? 자, 음력 섣달 거의로다 세붕이 늦으리라 동짓달 자정이 돌아오니 만호천문. 요거는 뭐 만호는 되지 않을까? 뭐 이런 상상도 할 수 있을 거야. 눈 위에 설이 얼마나 녹았으며 피었는 거. 쭉 천줄기 원도는 피되어 솟아나고. 됐죠? 반벽청득. 됐어요? 그럼 과장법 하나 찾았죠? 명확하게 보이는 게 하나 있지. 어디야? 아 모르겠어. 그러면 얘를 갖고 막 고민하지 말고 다른 데를 한번 찾아보면 요런 게 보인단 말이에요. 정확하게. 눈물이 흐르는데 그게 천줄기라고. 선생님 원누가 눈물인지를 어떻게 하나요? 글쎄 요 누가 눈물로 자라는 건 얘기 한번 한 적이 있는 것 같아. 그죠? 그러니까 눈물이 천줄기다. 그럼 눈물이 천줄기가 될 수 없으니까 얘는 완벽한 과장법이지. 이해 갔죠? 요런 거 찾는 거. 그래서 고전은 요 과장법 같은 거 찾는 게 의외로 복병이야. 이해 갔니? 그래서 그런 거 있잖아. 케이스를 막 만들어 놓는데 뭐 어제 모의고사 할 때도 그 얘기했어. 아이들이 오답 정리를 하잖아. 그럼 이런 정리를 해요. 선생님, 고전시의 과장법 찾는 게 저는 의외로 어려워요. 근데 옆에 애들도 다 그렇게 보내요. 선생님, 가사 같은 게 좀 긴데요. 과장법 찾는 거. 이거 좀 어렵고요. 두 번째. 뭐가 또 어렵냐면 산문에서 외양 묘사하는 거. 선생님, 붉은 얼굴에 딱 요거 한 구절 나왔는데 그걸 묘사라고 봐야 돼요? 야, 이거 어떻게 찾아요? 그러니까 이게 아이들을 굉장히 답답하게 만들어. 또는 화자의 심정을 비유를 통해 드러냈다. 딱 본문에 하나야. 이해갑니까? 이렇게 나오다 보니까 아이들이 자기만의 루틴을 만드는 거야. 수능에서는. 그러니까 내신은 교과서를 다 외우니까 괜찮잖아 이제. 통암기가 되니까. 그래서 그런 것도 한번 판단해 보시면 문제를 풀었을 때 의외로 많이 틀리는 거. 요거 진짜 많이 틀렸어. 모의고사 EBS에서. EBS 문제가 어떻게 나왔냐면 요 첫 구절을 주고요. 여기 맥락이잖아. 첫 구절을 주고 화자의 절망적인 심정을 드러내고 있다. 한금이 많으면 매부나 하련만은 백일이 무정하니 뒤집힌 동이에 빛을 쏘냐. 뒤집힌 동이는 동이가 있는데 항아리가 뒤집힌 거야. 그러니까 햇빛이 들어갈 수 없죠. 그럼 막 곰팡이도 쓸고 할 거 아니야. 그러니까 자신의 처지 나타낸 거야. 됐나요? 그러면 황금이 많은 매부나 하련만은 화자의 절망적인 심정을 드러낸 게 맞을까요? 틀렸죠. 왜요? 고쳐봐. 황금이 많으면 매부나 하련만은
왜 절망적 심정이 아니야? 그렇지. 얘는 절망이 아니잖아. 이것만 하련만을 내가 뭐야? 하고 싶은 거잖아. 이거는 절망이 아니야. 소망이야. 그런데 백일이 무정하니 뒤집힌 동이에 빛을 쏘냐? 빛이잖아. 이게 화살이 쳐진 거야. 그러니까 너희들이 문제를 풀었을 때 요 정보를 정확하게 나눠주는 거. 우리가 흔히 암기많은 문장, 종속절 문장에서 얘네들은 뭘로 되는 거지? 대조가 되는 거였었잖아. 그럼 얘는 절망이다? 그럼 얘는 절망이 아닌 거지. 정성은. 이거를 정확하게 찾아야 된다고. 근데 이 훈련이 자꾸 안 되면 자꾸 두루뭉술하게 돼요. 그렇다고 또 너무 끊으시면 안 돼요. 얘가 조절이 되게 많이 필요해.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이런 것들도 조금 정리를 해주면서 한번 해주신다면, 우리 내신 목표가 만점이어야 돼. 그러니까 지금 수능 준비를 조금 덜 하는 친구들은 수시에서 대략이면 점수를 최대로 좀 올릴 수 있게 좀 해놔봐. 알겠지?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앞으로 내년, 내후년 입시를 좀 해야 되는 상황이니까, 그지? 이제 그런 것도 좀 체크 한번 해주시고. 그 다음 얘는 좀 이따 또 나올 건데, 조물주의 처분을 누구에게 물으리, 이건 뭐 임금으로 보셔도 되고 실제 조물주로 보셔도 상관없어요. 알겠지?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중의법이라고 하지 않아. 알았냐? 중의법은 어디에 속해요? 비유하기, 강조하기, 변화주기 중에. 걔는 중의법은 비유하기에 속해요. 알겠니? 근데 이건 비유가 아니야. 조물주의 처분을 누구에게 물으리라고 한다면 요거는 그냥 임금이 되기도 하는 거니까. 됐지? 조물주와 임금이 어쨌든 그런 중의적 특성은 아닌 거지. 사창매와 달에 가는한 섬 다시 짓고 은쟁을 꺼내어 원이 보이지 원망을 슬피 타니 주연이 끊어져 다시 짓기 어렵다. 알겠니? 그 다음 잘 봐봐. 요거 이제 우리 삼인국 송민국에서 나왔던 거지, 그지? 이제 그것 때문에 또 우리가 하는 건데, 차라리 죽어서 자귀에 넋이 된다고 그랬었죠? 그럼 죽어서 넋이 되는 거니 화자를 가리키겠죠. 그죠? 밤마다 이화에 피는 물을 우러내어 오경의 잔호를 섞어 임의 잠을 깨우겠다. 이해갔나? 근데 중요한 게 하나 있죠. 자, 화자는 현재, 이해갔니? 현재 자귀에 넋이 돼서 오경의 잔호를 깨운다고 한 거지. 맞아요? 맞아? 현재의 모습이야? 미래의 모습이야? 그렇지. 요 내신에 나왔던 문제야. 임의 잠을 깨우리라. 됐니? 너희들 기억나나 모르겠다. 이광수의 맨 마지막 년 광야에서 목 놓아 부르게 하리라. 그거 뭐라고 그랬어? 미래 지향적 의지. 이해갔나요? 그러니까 요게 미래를 나타내는 것 중에 뭐라고요? 그렇지. 예스러운 표현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런 표현들을 내신에 이렇게 내다 보니까 고등학교 3학년 때 EBS가 시험 범위 들어가면 진짜 어려워져. 알겠죠? 그래서 미리 이런 것들도 좀 해놓으시고, 그 다음에 문학을 미리 이제 그런 애들 있잖아. 수능 기출문제는 고정돼 있으니까 이런 것들보다는 수능 기출문제를 많이 풀었는데 더 이상 풀 게 없다 그러면 EBS 수능 특강을 사세요. 알겠죠? 그러니까 지족은 내가 이거 강연을 안 하는데 유성요고는 강요를 내가 하거든. 유성요고는 2학기 때 독서 파트에 그 연도나 그 전연도 수능 특강을 많이 내. 이해갔니? 그래서 그 비문학을 좀 해놓으면 공부가 좀 많이 되기는 해요. 그래서 만약에 비문학 공부를 혼자 못하겠다 그러잖아. 그럼 기출문제를 매가 하나 들어야 되잖아. 그거 하지 말고 수능 특강 있죠. 수능 특강을 사갖고 EBS 강의를 들으세요. 알겠니? 그러면 고전도 뭘 해야 될지 모르겠다 그러면 EBS를 사셔갖고 고전 문학을 그 강의를 EBS 걸 들으시면 돼요. 알겠죠? 그러면 그게 도움이 많이 될 거니까. 그래서 그것 좀 알아두시고, 그 다음 요거. 자, 이화의 피눈물이 우러냈다. 자, 요거 색채대비라고 볼 수 있어요, 없어요? 그렇지. 색채대비라고 볼 수 있지. 이화가 무슨 색이야? 그렇지. 하얀색. 요게 배경지식이야. 이화는 백꽃이니까. 그래서 요거는 색채화라고 하면 안 되지. 색채 이미지라고 해야 되고, 이화의 피눈물을 우러내어 오경잔월에 섞어 임의 잠을 깨우겠다. 요거 얘기했던 거지, 그죠? 삼인국 송미호고 할 때 얘기했어요. 요 자규에 넋이 되는 거는 적극적이라고 그랬어, 소극적이라고 그랬어? 요건 학교마다 다르다. 요거 꼭 기억하셔야 돼. 됐죠? 그 영상에도 그때 우리 한번 얘기했었지만 그 국제고 학생이 틀린 게 요거 때문에 틀린 거야. 오케이? 시험 문제 요게 나온 게 아니라 삼인국 송민국이 나온 거지. 선생님, 범나비가 소극적인 거 맞나요? 왜? 내신에 나왔어. 이자고 학교 따라가라고 그랬잖아. 이거 안 물어봤어요. 근데 그 다음날 답지가 나왔지. 적극적. 됐나요? 선생님 학교에서 적극적이라고 했나봐요. 틀렸어요. 이건 학교마다 그냥 달라.
이해갔지? 그래서 요걸 아예 안 낸다고 하는 학교도 있지만 그냥 이렇게 알아둬라라고 하는 게 이건 그냥 암기야. 다만 의지는 무조건 맞아. 이해갔지? 한 놈이 이랬단 말이야. 잠깐 봐요. 적극이 아니라 소극적이라고 가르쳤잖아. 그랬더니 의지가 아니래. 왜? 선생님 의지는 적극적인 의지 아닌가요? 아니 소극적 의지도 있지. 이해갔나? 그러니까 이게 다른 개념이에요. 만약에 문제를 낼 때 현실을 변화시키려고 한다라고 하면 당연히 무조건 소극적으로 와야지. 이해가는 현실 변화는 아닌 거지. 됐죠? 그래서 요거는 적극이냐 소극이냐라는 것은 학교 따라가시면 되는데 요게 나오는 거 아니야? 뭐가 나온다고 그랬죠? 그러지 3인국 송민국이 핵심이야. 이해갔니? 3인국 송민국. 그 다음에 송민국에 나오는 그 달하고 구준비 있죠? 달하고 구준비는 소극적 극을 상대적으로 나눌 수 있어. 알아듣겠지? 그렇게 해서 다시 한번 정리해 보시고 영상을 안 들었던 친구들은 한번 그렇게 정리를 다시 해놓으시면 되겠지. 이해갔지? 그 정도가 될 것 같고요. 자 이제 앞으로 다시 넘어올게요. 자 이런 방식으로 이제 문맥을 좀 하고 나서 우리가 전체적인 틀을 한번 맞춰 나가시면 될 거니까요. 정리 한번 해봅시다. 자 연관되는 문제가 있으니까 이제 땅끝 여기 한번 볼게. 땅끝 땅끝. 야 땅끝 하면 연상되는 단어 혹시 있는 거 있냐? 땅끝 하면 떠오르는 단어? 바다? 바다? 또 바다가 떠오르는 이유는 뭐 때문이야? 땅끝이니까 또? 또? 절벽? 오케이 절벽도 괜찮고 또? 혹시 너희들 해남 하면 떠오르는 거 있냐? 해남? 그렇지 땅끝만 요런 게 같이 떠올라야 돼? 그럼 왜 그게 떠오르면 좋냐면 이게 이해가 편해져. 경험한 땅끝, 성이 되는 게 경험한 땅끝. 이해가 안 돼? 그래서 이게 실질적인 땅끝마을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뭐가 된다? 오케이. 그래서 주기법이 되는 거야. 선생님 어떻게 판단하나요? 미세한 변화가 보이나요? 뭐가 보여? 차이점. 아니, 다시 차이점. 찾았어? 어린과 성인 요거 말고 하나 더. 그렇지. 보였죠? 됐나요? 얘는 땅끝이고 얘는 땅이 끝이야. 이해갔지? 얘는 땅끝이고 얘는 땅이 끝이란 말이야. 그러면 땅끝이라는 건 말 그대로 땅끝마을을 뜻해. 이해갔죠? 얘는 땅이 끝이고요. 선생님 이런 게 근데 구별이 돼야 되나요? 아니, 구별하라는 뜻이 아니라 얘를 발견만 했으면 되는데 이걸 발견 못하는 거 너무 많다는 거야. 이해갔나요? 네. 여기 볼게요. 문법 문제 나왔던 거지? 뭔 차이야? 큰 소리 내지 마. 큰 소리 내지 마. 큰 소리는? 그렇죠. 화내는 거. 큰 소리는 소리가 큰 거. 그러니까 붙여 썼다는 건 새로운 합성어가 될 수 있다라는 거거든. 근데 이걸 이해하라는 게 아니라 잠깐만. 얘는 땅끝인데 성인이 된 후에 경험한 땅의 끝이라고? 뭔 차이가 있나? 이렇게 넘어가야 돼요. 알겠죠? 이런 것들을 디테일하게 보는 눈이 비문학을 잘 풀 수 있는 첫 번째 조건. 그 다음 내신 문제를 잘 풀 수 있는 두 번째 조건이 돼. 됐죠? 한번 읽어볼게요. 가의 고향과 나의 땅끝은 화자의 경험과 관련된 구체적 공간이면서 동시에 삶의 태도와 관련하여 상징적 의미를 갖는다. 자, 첫 번째 생각할게. 맨 앞에 고향은 구체적 공간, 땅끝도 구체적인 공간인데 요 경험과 관련해서 요게 나타난대. 상징적 의미. 그럼 상징적 의미가 무엇인가를 찾아야 되겠죠? 자, 그 다음 다 한번 볼게요. 요거 별표 칠게요. 진짜 어려운 말이야. 고향과 또 다른 고향이 대조를 이룬대. 또 다른 고향을 배워본 사람들은 알겠지만 선생님 앞에 나와 있는 고향이요. 고향에 돌아온 날 밤에 백골이 따라와 누웠는데 윤동주 시에서 여기 있는 또 다른 고향은 본질적인 자아를 얘기하는 거 아닌가요? 맞아요. 그러면 이상하지 않아요? 선생님 어떻게 고향과 또 다른 고향이 대조를 이루어요? 얘는 고향에 돌아온 날 밤인데 또 다른 고향이라는 건 나의 본질적 이상을 말하는 거 아닌가요? 그러면 또 다른 고향이 어떻게 이거랑 대조가 되죠? 이해가? 우리가 모의고사를 집에서 혼자 공부하다 보면 이런 부분들에 대한 의아함이 많이 생겨. 그럼 이제 뒤집어서 생각해. 고향과 또 다른 고향이 대조가 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를 해석을 다 해보셔야 돼. 얘는 고정. 대조가 아닌 것 같은 이게 아니라 얘는 무조건 맞는 거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생각을 바꿔서 이게 이걸 되는 게 찾는 게 아니라 대조로 맞춰놓고 대조가 되려면 얘는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지를 판단해 주시면 돼. 그 뒤에 가볼게.
암울한 식민지 현실이 안주하지 않고 그럼 고향이 암울한 식민지 현실인가? 얘가 이상적 세계? 그럼 얘가 우리가 알고 있는 그 고향이 아닌가 보다 이렇게 봐야 돼. 이해갔지? 그래서 얘는 결핍이 존재하는 고향이야. 됐나요? 얘는 결핍이 존재하는 고향. 반드시 알아두셔야 돼. 내신 문제에서 요것 때문에도 엄청 틀렸어. 자, 봐. 정지용 향수 있죠? 됐지? 정지용 향수와 이 고향의 이미지가 같아달라. 다르죠? 정지용의 향수는 만족감 있는 고향이야. 이해 갔나요? 여기 있는 고향은 상실의 고향이야. 그래서 아이들한테 내신 문제를 이걸로 진짜 많이 냈었어요, 옛날에. 이해 갔죠? 근데 워낙 이제 많이 나오다 보니까 최근엔 좀 안 나오는 경향이 있는데 아마 2학년 때는 가능성이 좀 있죠. 됐죠? 그래서 정지용의 고향에 돌아와도 그리던 고향은 아니노래 그 그리던 고향이 아니라는 고향이 여기쯤 해당한다고 보시면 돼요. 이해 갔나요? 이제 그런 느낌. 그럼 좀 이따 다시 설명할게요. 좀 어렵습니다. 자, 그 다음 갈게. 지금 우리 쉬운 내용 아니야. 내신처럼 그냥 설명 쭉 하고 암기하라 그러면 다 되지만 지금은 사고력 펼쳐야 돼요. 이해가 안 돼? 그래서 이렇게 사고력 펼친 다음에 고3 거 모의고사 풀면 진짜 시간 많이 줄 거야. 이해가 안 돼? 우리가 지금 목적은 뭐야? 9시 20분까지 모의고사 문학 끝내야 돼요. 모의고사는. 안 그러면 비문학 읽을 시간 확보 안 돼. 알아듣겠지? 자, 그 다음 가자. 자, 나에서는 어릴 적 경험한 땅끝과 성이 된 후 경험한 땅의 끝. 땅끝과 땅의 끝이 서로 다른 상징적 의미를 갖는다. 화자는 땅끝에 대한 와 많이 봤다 이거. 인식의 전환을 통해 삶에 대한 깨달음을 얻게 된다. 그러니까 어렸을 때 경험한 땅끝과 성이 된 후에 경험한 땅끝은 인식의 전환이 만들어져야 되는 거야. 이해갔지? 그래서 인식의 전환이 어떻게 되는가를 판단해 주면 되겠죠? 그런데 당연히 뒤에 봤더니 삶에 대한 깨달음을 얻게 된대. 됐죠? 그럼 다른 건 다 필요 없다. 뭐부터 읽는다고 그랬어? 그런데 이상하게 돼야지 깨달음 이렇게 되겠네. 그죠? 그럼 뭘 깨달은 거야? 땅끝은 늘 젖어 있어. 자, 위태로움 속에 아름다움이 스며 있어. 그걸 보려고 몇 번은 여기 이르리라는 것이 이상하기도 하다. 그럼 번호 붙일게. 깨달음 한번 찾을까요? 아, 위태로움 속에 아름다움이 스며 있다고. 땅끝은 늘 젖어 있다고. 같은 뜻이겠죠? 그걸 보려고 또 몇 번은 여기에 이르게 된다는 것이야. 됐죠? 이게 바로 삶이라는 거지. 이 삶에 대한 깨달음을 얻었다는 거야. 그럼 얻은 건 두 개겠네. 야, 위태롭지만 아름다움이 있다는 거 잊으면 안 돼. 우리는 그걸 보려고 또 몇 번은 여기에 올 거야. 됐죠? 옆에다 쓸게. 모란이 피기까지는. 모란이 피기까지는. 그 다음 깃발. 깃발. 그 다음 추천사. 그렇게 한번 해주시면 되겠지. 했어? 이렇게 한번 써주시고. 자, 여기 한번 잠깐 봐봐. 절망 속에 희망이라고 써놨지? 이렇게 연결하시면 돼. 위태로움이 절망이고요. 아름다움이 희망이다라고 보면 되지. 그죠? 그 다음에 또 몇 번은 여기에 이른다라는 건 뭐야? 절망을 우리가 느끼지만 그래도 계속 한다는 뜻이야. 그지? 그래서 삶에 대한 긍정적인 식 이렇게 이어질 거고요. 됐어요? 그거 보시고. 역설법은 맨날 나오는 거니까 알아보시고. 역설법. 그냥 여기가 전환되는 거 기억해 주시고. 됐죠? 여기서 전환이 두 번 이루어진다. 그래서 이 전환 옆에다가 또 써놔. 백석고. 백석에 남신의주 유동 박시봉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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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것도 한번 써놓으시고요. 됐죠? 그럼 좀 이따 이제 설명 다시 한번 해줄게. 어떻게 전환이 되는지. 자, 그럼 한번 봅시다. 자, 한번 읽어보면 선생님이 이제 번호를 좀 붙여놓긴 했는데 그냥 간단하게만 생각해 볼게. 자, 봐봐. 산 너머 고운 노을을 보려고 그러면 선생님 이미지를 이렇게 찾아. 그러니까 연습을 집에서 해. 여기다 1번, 2번이라고 써놨죠? 요 1번, 2번은 요 노을을 형성시키기 위한 이미지 역할을 해주죠. 왜냐하면 뭔가를 보겠다 그러면 지향하는 거니까. 그지? 그러면 노을을 보려고 하니까 노을에 동그라미가 쳐지고 확실한 건 뭐야? 고운 노을이가 더 동그라미가 쳐지겠죠. 이해가 안 나? 그래서 노을이 그냥 동그라미가 잡히고 지향이라는 단어로 이렇게 바뀔 거야. 됐나요? 자, 그네를 힘차게 차고 올라 발을 굴렀지. 이거 보이냐? 그네를 힘차게 차고 올랐어.
그리고 발을 구른 거야. 됐죠? 그러니까 요거는 요까지 끊어서 읽어줘야 되는 거 맞지? 그죠? 차고 올라 발을 굴렀지. 왜? 그렇지, 이것 때문에. 보려고 보이죠? 이거 하려고. 됐나? 그럼 이거 종속이니까. 그러면 노를 보고 싶은 어떤 정서적인 것만 있는 게 아니라 그에 따른 뭐도 나와. 그렇죠. 행동이 나오지. 그래서 이런 것들 뭐라고 불러? 그렇지. 구체적 행위를 통해 화자의 의지를 드러냈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야. 됐죠? 찾아주시기만 하면 돼. 지금 설명할 때 뭐 선생님들 같은 경우는 이렇게 그냥 자연스럽게 떠오르지만 여러분들은 그냥 이미지 표시하고 문장 연결만 잘 하고 넘어가시면 돼요. 자, 그 다음 뭘 탔어? 그네를 힘차게 차고 올라 발을 굴렀지. 자, 그네에다 별표 쳐볼게요. 그네. 요거는 배경이 있는 친구들은 좀 편할 겁니다. 추천사라는 시를 좀 알고 있나 모르겠다. 추천사. 향단아 그네줄을 밀어라. 저 바다로 배를 내어 밀듯이. 그래서 그때 그네는 하늘로 가기 위한 매개체가 되거든. 근데 중요한 게 있어. 서우로 달같이는 나는 아무래도 갈 수가 없구나. 그러니까 그네라는 건 줄에 매달려 있기 때문에 이상세계로 가고자 하지만 못 가는 거야. 이게 인간의 한계야. 이해 갔나? 그래서 요 그네라는 것은 인간의 숙명적인 한계를 보여주는 소재가 되기도 한다라는 걸 요런 작품을 통해 공부를 좀 해놓으셔야 돼요. 이해 갔죠? 그래서 앞에 아까 써줬던 거 있죠. 여기에다 못 써줬었지 아까? 모란이 비기까지. 그 다음 두 번째 그 깃발. 깃발은 이념의 표대 끝에 깃발이 이렇게 매달려. 그래서 푸른 애원을 향해 손수건을 막 흔드는 느낌이거든. 근데 깃대에 딱 매달려 있기 때문에 얘가 여기로 갈 수 있어 없어? 이것도 인간이 지닌 한계인 거야. 이해 갔죠? 그 다음에 노원구에서 나왔던 인간의 한계를 드러내는 시 진짜 어려운 거. 서정주의 동천을 내셨어요. 이해 갔니? 근데 서정주의 동천 한번 내가 설명한 적이 있을 거야. 시가 딱 4줄이야. 이해 갔나요? 딱 4줄. 예. 내 마음속 우리님의 고운 눈썹을 증원의 꿈으로 맑게 씻어서 하늘 위에 옮겨 심어놨더니 동지섣달 나르는 매서운 새가 그걸 알고 비끼어가네. 이해 갔나요? 요런 얘기거든요. 이건 두 가지 뜻이 있어요. 하나는 씨앗을 하늘에 옮겨 심어 놓으니까 지상적인 씨앗을 천상적인 존재로 만들었으니까 이게 생명력에 대한 어떤 천상적인 이미지를 준 거거든요. 근데 동지섣달에 먹을 것이 없는 그 매서운 새도 걔를 비껴간다고. 생명에 대한 외경식. 됐죠? 또 하나는 우리는 증온 마음 그런 걸 가지고 하늘의 이상을 보면서 추구를 해. 근데 우리는 거기에 도달할 수 없다. 이 두 가지 뜻이야. 이해갔지? 그래서 동천이라는 시가 조금 어려운데 요걸 이제 마지막에 얘기하는 이유는 거의 나오지 않아. 알겠니? 거의 나오진 않는데 선생님이 되게 좋아하는 시예요. 그래서 뭐 시도 외우고 있지만 어쨌든 여러분들도 그런 시를 좀 알고 있으면 되고 요 시는 아이들한테 시를 구조적으로 분석하는 거 할 때 제가 제일 먼저 설명하는 거. 알았니? 예, 근데 노원구에 나왔는데 애들이 많이 틀렸지. 시가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어떤 숙명적 한계를 드러내는 시는 1순위가 추천사. 됐죠? 그 다음에 모란이 피기까지는 그것도 마찬가지고 그 다음 깃발. 됐죠? 그 다음에 동천. 이렇게 좀 알고 계시면 돼요. 자, 그럼 다시 이제 가볼게. 굴렀지. 자, 노을인데 앞에 고운이라는 말을 빼놓긴 했어. 노을은 끝내 어둠에게 잡혀 먹혔지. 자, 요 끝내 같은 것도 별표 한번 쳐볼까요? 요것도 이제 나중에 수능 같은 데는 좀 많이 나와. 수능 같은 데는 좀 많이 나오는데 이게 끝내 어둠에게 잡혀 먹혔지라는 단어 있죠. 이제 근데 오른쪽 위에 봐봐. 여기도 좀 이따 끝내가 나오거든. 그럼 그 두 개의 차이가 뭔가를 찾는 거. 요런 게 수능에서는 좀 물어보는 게 있으니까 앞에 있는 끝내와 뒤에 있는 끝내가 어떤 의미인지 이해 갔죠? 네, 또는 같은 의미인지 한번 보시면 되고요. 자, 다시 가볼게요 이제. 자, 노을은 끝내 어둠에게 잡혀 먹혔지? 잡혀 먹혔다. 그럼 이거는 화류법 된 거고요. 됐죠? 화류법 된 거. 잡혀 먹혔다. 우리 이런 표현 많이 쓰지 않나? 네. 선생님, 피동을 쓰게 되면 주체보다는 대상에 초점 맞춰서 주체의 책임을 회피하는 거죠. 원래는 노을을 누가 잡아먹은 거야? 어둠이 잡아먹은 건데 이 어둠이라는 걸 뒤로 빼서 피동으로 만든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어둠에 초점을 맞추려고 한 거야. 이해 갔나요? 네, 그래서 이때 어둠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여기서는 중요하지 않으니까. 됐죠? 그래서 잡혀 먹혔지. 나를 태우고 날아가던 그네줄이 오랫동안 삐걱삐걱 떨고 있었어. 네, 오랫동안 삐걱삐걱 떨고 있었어. 자, 요거 질문입니다. 요거 감정이입이라고 할 수 있니 없니? 감정이입.
됐어요? 나도 말 안 할 거야. 됐죠? 너희들이 생각하는 그거야. 이해 갔지? 예. 자, 감정이 맞다 손 들어. 이제는 좀 오, 잘했어. 요거는 감정이입이 되는 거야. 알겠지? 감정이입이 되는 이유는 화자의 정서를 드러낼 수 있는 요소가 있으면 그건 다 본다? 그렇죠. 감정이입이다. 됐죠? 자, 요 문제. 수능에 나왔던 거야. 잘 들어야 돼. 나이 덕에 못 위에 잠이라는 시입니다. 알았니? 잘 봐. 어떤 남자 한 사내가 그러니까 직장을 잃었어요. 집에서 이제 아이를 보는 거야. 근데 이제 아내가 온다고 그래서 정거장에 딱 가요. 애들 데리고. 근데 버스가 딱 도착했는데 아내가 없어. 두 번째 도착했는데 아내가 없어. 거의 마지막 버스에서 아내가 딱 내려. 됐니? 그 내리는 모습을 딱 보고 하늘에 달을 봅니다. 알겠니? 달빛이 창백했다. 됐죠? 달빛이 창백했다. 감정이입이 맞아요, 틀려요? 달빛이 창백하다는 건? 뭐라고? 왜 왔다 갔다? 왜 왔다 갔다 해? 자, 내신 상황이 어떻게 판단해야 돼? 그렇지. 감정이 투영되거나 의탁될 수 있나를 먼저 찾는 거야. 이해갔지? 그 다음 너희들 감정이입할 때 조건 먼저 찾는 거 하나 있지 않나? 의인화. 그렇지, 굿. 의인화를 먼저 찾잖아. 그러면 의인화가 됐는지를 봤더니 창백했다는 의인화가 먼저 돼 있어. 이해갔죠? 그러니까 이거 감정이입이 될 가능성이 있겠죠? 그 다음에 달빛이 창백하다는 건 실제 누구의 얼굴을 말하는 거냐면 아내의 얼굴을 말하는 거겠죠. 그죠? 그래서 아내의 얼굴이 창백했다고 표현하는 것 자체는 아내의 처지에 공감하고 그런 모습을 달빛에 대한 의탁에서 나타낸 거니까 이것도 감정이 맞지. 이해갔죠? 그래서 창백한 달빛 그거 좀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창백한 달빛. 요것도 감정이입이 맞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지. 좀 어려웠던 문제야 그때 당시에는. 됐죠? 그러니까 이런 개념들이 하나하나 잡혀 있으면 문제 푸는 거는 어렵지 않습니다. 자, 여기서 잠깐 우리가 앞으로 한번 넘어가 볼게. 요거는 여러분들도 한번 했었던 내용이긴 할 것 같은데 여기 한번 잠깐 봅시다. 요거는 너희들 그 감상의 깊이라고 하는 교재에 풀벌레 소리 가득 차 있었다. 이거. 여긴 나중에 반어하고 역설도 봐야 되고요. 여기 한번 보자. 풀벌레 소리 가득 차 있었다. 요 부분에다가 형광펜 한번 땅 쳐주시고요. 요게 감정이입이냐 아니냐라는 문제가 생각보다는 조금 논란이 있어. 그러니까 이게 기본적으로는 요렇게 된다. 수능에서는 감정이입이 맞다 틀리다라는 문제를 내기보다는 알겠니? 감정의 투영 또는 감정이입을 통해 드러내고자 하는 화자의 심정 찾는 게 더 중요해. 알겠죠? 그래서 요렇게만 한번 보자. 내신이니까. 우선은 객관적 상관물이라고 부르죠. 객관적 상관물이라고 부르는 것 안에 감정이입이 포함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객관적 상관물 안에 대조라는 게 포함이 되어 있어. 일반적으로 감정이입은 무조건 객관적 상관물이라고 할 수 있냐라는 부분이 학교에 따라 또 좀 달라. 이해갔죠? 그러니까 이게 첫 번째 문제 유형이 뭐냐면 감정이입은 객관적 상관물이라고 할 수 있는데 됐죠? 대조는 아니다. 됐죠? 그러니까 객관적 상관물 중에 감정이입이 되는 걸 골라라. 이게 첫 번째 문제 유형인 거야. 이해갔지? 객관적 상관물 중에 감정이입이라고 부를 수 있니 없니? 됐죠? 요게 첫 번째 문제인 거야. 객관적 상관물 중에서 됐죠? 감정이입이라는 것이 되니 안 되니 요렇게. 요게 첫 번째 유형이고요. 두 번째 유형은 뭐냐면 이게 좀 어려워. 두 번째 유형은 이 감정을 이입했는데 그러면 그 감정이 누구의 감정이니? 라는 걸 물어보는 거야. 이해갔죠? 이 감정이 누구의 감정이니? 요 문제가 한번 어렵게 출제가 됐었죠? 그 나왔던 문제가 바로 추억에서입니다. 그러니까 요거는 그때 당시 모의평가나 이런 데서는 어렵다고 생각한 것 같지는 않은데 우리 아이들이 교과서를 잘못 배웠죠. 그죠? 그 여승이란 작품. 그런 것들 때문에 애들이 많이 놓쳤는데 추억에서라는 작품 어떻게 되냐면 어머니가 있어요. 어머니가 지금 가난 때문에 한을 느끼시는 거야.
그 다음에 이제 화자는 어린아이야. 이 화자의 어린아이가 엄마의 마음을 추측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장사를 하다가 물건을 다 못 팔았어. 그러면서 엄마가 이제 가난함을 막 떠올리겠죠? 그랬을 때 우리 엄마 마음은 어떠했을까라고 추측을 하거든? 그러면 당연히 우리 엄마 마음은 어떨까? 기쁘겠어? 아니게 슬프겠지. 그래서 옹기 전에 옹기들 같이 말없이 글썽글썽 하던 것이던 이렇게 나와요. 됐죠? 그러면 옹기 전에 옹기들 같이 글썽글썽 한다고 그랬는데 감정이 문제를 낸 게 아니야. 뭘 냈냐면 화자의 감정이 투영됐냐를 물어본 거야. 그럼 애들이 이렇게 풀었다고. 선생님, 엄마의 마음을 추측한 거니까 엄마의 마음을 한 거니까 화자는 틀린 거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골랐지. 화자가 아니다. 이해 갔나요? 근데 이거는 화자의 마음이 들어간 거죠. 이해 갔나? 왜? 이 어머니의 한에 대한 상황을 이 화자는 알아. 그래서 엄마의 마음에 뭐 한 거냐면 공감을 했기 때문에 같은 정서가 나올 수 있었던 거야. 됐죠?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건 화자 앤드 됐죠? 그 다음에 어머니야. 근데 모의평가나 수능 여기에선 요걸 뺐어. 이해 갔나요? 왜 뺐을까? 그렇지. 옹기 전에 옹기들 같이 말없이 글썽이던 것이던가. 됐니? 것이던가라는 게 추측이거든요. 추측을 내다 보니까 엄마의 마음을 화자가 추측한 거야. 이해 가지지? 그래서 요거를 좀 논란이 될까봐 아마 뺀 것 같아. 됐죠? 그러고 나서 교과서가 바뀝니다. 가장 먼저 바뀌는 비상책의 여승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여승에 산공이 서럽게 오른 슬픈 날 할 때 원래 자습서에는 여인의 감정입이라고 써 있거든요. 그런데 그 교과서 자습서가 바뀌어. 여인 또는 화자 이렇게. 이해 갔나요? 요거 한번 체크 잘 해주셔야 돼. 근데 이걸 또 엔드라고 바꾸지 않고 오화로 바꿨다는 얘기야. 이해 가니까 요런 차이가 생각보다는 좀 디테일하거든요. 그리고 모의평가 한 번 더 나온 게 있었죠. 월훈이라는 작품. 월훈이라는 작품에는 노인의 정서가 이입돼서 감정입이 들어있는데 이게 감정입이 있나 없나를 찾기가 너무 힘들었어. 왜? 거기는 또 표현 자체가 애매한 것들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월훈도 한번 찾아서 정리를 한번 해보세요. 월훈. 월훈 이것도 찾아보시고 그다음 여승도 한번 찾아보시고 됐죠? 뭐 어떤 사람들은 객관적 상관물이 안 드러나는 시는 없기 때문에 뭐 수능에서 이런 것들 중요하지 않다라고 생각은 하지만 선택제도 구성이 돼 있으니까 하기는 해야 되겠죠. 됐죠? 이제 문제가 이제 내신에 들어왔을 때야. 됐죠? 이제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 세 번째가 바로 뭐냐면 요 구절에 대한 문제 제기를 하는 거야. 무조건은 아니다. 됐나요? 감정이입이라고만 부를 수 있지 객관적 상관문이라고 부를 수 없는 것이 있다. 그게 바로 뭐냐면 요거 풀벌레 소리 가득 차 있었다. 됐나요? 풀벌레 소리 가득 차 있었다는 1번 정서 있니? 정서 없잖아. 됐나요? 화자의 정서가 대상의 정서에 의탁되니까 대상의 정서가 나와야 되거든. 됐나요? 이런 상태란 말이야. 그러다 보니까 이런 것들은 객관적 상관물이라고 부를 수 있어. 근데 감정입이라고는 부를 수가 없어. 근데 대조도 아니야. 이해 갔죠? 요 패턴인 거야. 됐나요? 그런데 요즘 자습서에 또는 문제집에 풀벌레 소리 가득 차 있었다를 감정입이라고 합니다. 알았니? 그러니까 요건 학교에서 논란이 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한 번 정도는 꼭 학교에서 물어보셔야 돼요. 알아듣겠지? 그래서 규정이 어떻게 해주시는가? 그러면 요거 여러분들 지적고 문제 한번 하는 거지. 다시 객관적 상관물, 감정입, 대조 그 다음에 여기다 같이 플러스 시켜놓을게. 투영 가장 넓은 개념이야. 됐죠? 객관적 상관물보다 더 넓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렇지. 투영 그 다음에 그렇지. 의탁. 의탁은 대조랑 가면 안 돼. 얘네들은 대조랑 연결시키면 안 돼요. 이해 갔죠? 그래서 대조는 감정이 대조되는 거니까 투영과 의탁되면 안 돼. 이해 갔나요? 그런 건 좀 알아주시고요. 됐지? 문제가 어려운 게 진짜 많아.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부분들은 내신형 문제라고 생각을 좀 해주시고 수능형으로 나올 수도 있나요? 당연히 나올 수 있지. 왜? 논리적 근거를 바탕으로 해석하는 문제가 나올 수 있어. 그때는 보기가 자글자글 나올 거야. 알겠죠? 이제 그렇게 체크해 주시고 내신은 진짜 하나 차이야. 알았니? 한두 개 차이. 1, 2등급 한두 개,
뭐 2, 3등급 한두 개 이렇게. 근데 최근에 뭐 노은이나 지족 애들이 문제가 쉬운 게 아니라 애들이 실력이 너무 좋아진 것도 있어. 알아듣겠죠? 인원수가 줄어들고 그다음 잘하는 애들이 원래 고정돼. 그러니까 잘하는 아이들의 숫자들이 줄어든 건 사실이지만 인원수 전체가 줄어들다 보니까 뭐들 좀 체크해 주신다면 아마 도움되는 게 조금 있을 거고. 됐죠? 이제 그렇게 한번 체크해서 정리 한번 해보시면 나중에 여러분들이 내신 성적이 발목을 잡을 때, 그죠? 그때 조금씩 이제 해법이 생길 겁니다. 자, 다시 원래대로 올게요, 이제. 자, 그래서 감정이입 체크 하나가 됐을 거야, 그죠? 오랫동안 삐걱삐걱 떨고 있었어. 절망적인 심정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죠? 오랫동안 삐걱삐걱 떨고 있었어. 찾았어요? 기본 교재의 땅끝. 갔다 오세요. 기본 교재 땅끝. 오랫동안 삐걱삐걱 떨고 있었어. 어릴 때는 나비를 쫓듯 아름다움에 취해 땅끝을 찾아가지. 자, 어릴 때 꺽쇠표. 회상인 거 찾을 수 있겠다. 회상. 그죠? 회상. 아름다움에 취해 땅끝을 찾아가지. 근데 요거 연결하는 게 참 어려워. 그러니까 이런 게 선생님도 가끔 가다 보면 시를 다시 읽어야 되거든요. 곱다, 노을이 곱다라는 게 아름다움을 나타내는 거니까 이 노을을 찾으려고 했었던 것도 바로 이 아름다움 때문에. 그래서 고운이라는 단어와 아름답다라는 게 연결돼서 시의 통일성이 만들어지죠. 됐죠? 그래서 아름다움에 취해 땅끝을 찾아갔지. 됐죠? 땅끝을 찾아갔지. 그건 아마도 끝이 아니었을지 몰라. 요거 별표 한번 칠게요. 끝이 아니었을지 몰라. 자, 요거 가만히 보시면 가끔 요거 때문에 이제 논란이 되긴 하는데요. 나중에 소설에서도 이거 확인 좀 많이 하셔야 돼. 오케이? 자, 봐봐. 위에 보면 아름다움에 취해 땅끝을 찾아갔지. 그건 아마도 끝이 아니었을지 몰라니까 이거 뭐야? 회상하는 거잖아. 이해가 안 나? 끝이 아니었을지 몰라. 이렇게 된 거니까 실질적으로 요건 어릴 때의 모습이라면 됐지? 현재로 넘어오는 부분은 여기서부터라고 봐야 돼. 이해 갔죠? 그러나 살면서 몇 번은 땅끝에 서게도 됐지. 땅끝을 찾아간 건 과거. 됐지? 그것에 대한 평가는 다시 회상. 됐나? 현재로 나오는 시작은 여기서부터. 됐죠? 네. 그 다음에 이제 여기 표시하면 되겠죠. 네. 그러면 현재로 들어오는 게 여기서부터냐라는 논란이 있는데 그거는 이제 한번 우리가 평가를 해봐야 되겠죠. 그죠? 고민을 한번 해봐야 되겠지? 자, 그건 아마도 끝이 아니었을지 몰라. 그러나 살면서 몇 번은 땅끝에 서게도 되고 파도가 끊임없이 땅을 먹어 들어오는 막바지에서 이렇게 표시할게. 이렇게 뒷걸음질을 치면서 말이야. 됐니? 그럼 이렇게라는 게 바로 무슨 뜻이 되죠? 여기. 현재 보고 있는 거. 이해가 가니까 이렇게라는 게 바로 그 의미니까 현재로 넘어오는 부분이 이런 부분이야. 이해 갔나요? 그거 생각해 보시면 돼요. 이해 갔죠? 그러니까 이런 단어들도 좀 디테일하게 한번 좀 보면 해석이 좀 달라질 거야. 그래서 백석의 시를 좀 체크하라는 게 바로 요 구절 변하는 거. 이해 갔지? 그 다음 여기서 변하는 거. 이렇게 두 개 체크해 보시면 돼. 됐죠? 백석의 남신이 박시봉방을 보면 그런 편이 나와요. 내가 진짜 가난하게 살고 막 힘들어. 됐죠? 그러다가 허연 문창을 쳐다봐요. 여기서 전환이 되는 건 맞는데 심정적으로 다 전환되는 게 아니야. 그냥 시선만 상승으로 바뀌는 거야. 됐죠? 그렇게 바뀐 상태에서 그래. 운명이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네. 그러니까 마음이 차분해져. 됐죠? 그렇게 차분해진 상태에서 그런 데가 다시 나오면서 뭐가 돼? 그렇지. 의지적으로 바뀌어요. 이해갔지? 그러니까 전환이라는 포인트가 두 번이 나오는 거야. 그런 걸 체크해 주시고 이런 것도 읽을 때 조금 잘 읽어주시면 시험 문제 나오진 않지만 시의 깊이가 달라져. 이해가 안 나? 시의 깊이가 달라진다는 느낌을 좀 잡을 수 있어야 돼. 체크 잘 해주시고요. 요거는 그냥 간단하게 휴전선이라는 시를 한번 찾아서 보세요. 휴전선. 휴전선. 그 휴전선이라는 시를 한번 보잖아. 그러면 거기 나와 있는 뭐 이렇게 뭐 여기 이런 단어들이 주는 느낌이 실질적으로 좀 달라. 알겠죠? 체크 한번 잘 해주시고요. 한번 읽어보시고 이렇게 뒷걸음질 치면서 말해. 이것도 체크 한번 해볼게. 이렇게 뒷걸음질 치면서 말이야. 자, 여기에 선생님이 삶에 대한 애착이라고 써놨거든요.
삶에 대한 애착. 근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요것도 한번 기억을 한번 해보자. 삶에 대한 애착, 그 다음에 도피, 그 다음에 미련. 됐나요? 도피와 미련. 요 두 가지 또 한번 알아둘게요. 도피와 미련. 도피는 너희 학교가 안 배웠죠? 청산별곡? 청산별곡 그거 체크 한번 해주시고. 네, 현실 도피가 나오거든요. 청산별곡이 현실 도피. 현실 도피. 미련이라는 것도 여기도 같이 나와. 그 다음에 삶에 대한 애착. 요렇게. 근데 우리가 조심할 건 이 도피에 대한 단어의 어떤 표현이야. 선생님 어디까지가 도피고 어디까지가 내가 살려는 의지로 봐야 되나요? 뭐 이렇게 나오는데 우리가 자연 친화적인 시 앞에서 했었잖아요. 그지? 상충곡 뭐 이런 것들이 정계에 있다가 내가 은거지로 가는 거 요걸 도피로 보는 사람들도 있어요. 이해가 안 나니까 도피의 개념은 현실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다른 곳을 그냥 찾아 떠나가면 도피의 개념으로 넣을 수 있다. 이해가 안 나니까 너희들도 오해하시면 안 돼. 도피라면 그냥 단순 도망침 이렇게만 생각하지 말고 걔 자연 친화적인 시도 도피로 볼 수 있는 거야. 이해가 안 나요? 이제 그럴 때는 당연히 뭘 주겠어? 보기 같은 걸 당연히 주겠죠. 그렇다고 또 선택지에 나왔을 때 무조건 틀리다고만 하지 말고. 알아듣겠죠? 그러니까 고등학교 2학년 내신 문제는 진짜 조심하셔야 돼. 알겠죠? 왜냐하면 그 전에 얘기했었어. 문법으로 조금 내가 점수 커버하던 친구. 됐나? 그 다음 비문학으로 점수 좀 커버하던 친구. 그러니까 내가 문학에서 4개를 틀렸는데 문법을 다 맞은 다른 애가 문법을 2개를 틀렸어. 그래도 중간 유지한 거야. 이해가 안 나? 근데 고등학교 2학년 때 올라 첫 시험에서 이게 쫙 떨어진 애들 있다고. 이해가 안 나? 그러니까 문법이라든지 비문학 때문에 올라왔는데 그게 빠져버리니까. 이해가 안 나요? 그런 것도 상황 좀 체크하셔가지고 이런 단어들 잘 보셔야 돼. 알아듣겠죠? 반대로 올라가는 애도 있고. 이해가 안 나? 반대로 올라가는 애들은 그냥 문학을 감으로 풀면 정답 맞추는 게 의외로 많아. 그러니까 꼼꼼히 더 공부하다 보면 자꾸 뭔가 해. 개념화 시키려고 막 이런 거. 이해가 안 돼? 그렇지 않고 그냥 이렇게 하면 도피로도 풀 수 있는 거지 뭐. 이렇게 넘어가는 애들이 있다고. 걔네들이 공부 안 하는데 올라오고 그 나눠먹기가 되는 거거든요. 이제 그런 것 때문에 너희 학교는 다행인 거지. 왜? 진짜 꼼꼼하게 개수라든지 명수 집어넣고 이런 문제를 내니까. 이해가 안 되는지 그런 게 방지가 되니까 훨씬 더 나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도피의 개념 참고로 알아두시고요. 여기서는 도피는 아니고 봐봐. 뒷걸음질 치면서 말이야. 뒷걸음질을 친다는 얘기는 내가 점점 물러나는 걸 별로 싫어하는 거거든. 그러니까 이런 것들에서 애착이라는 표현을 쓸 수는 있겠지. 됐죠? 자, 살기 위해서는 이제 뒷걸음질만이 허락된 것이라고 파도가 아가리를 쳐들고 달려드는 곳. 명사 끝났네. 찾아 나선 것도 아니지만 끝내 발 디디며 서 있는 땅의 끝. 됐나요? 자, 그럼 앞에 볼게. 앞에는 뭐야? 그렇지. 끝내 어둠에게 잡아먹혔어. 끝내 잡아먹혔는데 여기서는 어떻게 돼? 그렇지. 끝내 발 디디며 서 있는 땅의 끝. 의심표네. 됐죠? 여기서 전환이 또 이루어져. 이해갔죠? 그러면 이 앞에 부분의 땅의 끝은 뭐야? 그렇죠. 그냥 절망으로 끝난 게 아니라 깨달음으로 전환되는 과정 속에 있는 땅끝이야. 됐지? 그래서 땅의 끝이지. 됐나요? 땅의 끝 구별된 거 보이죠? 그래서 문제가 보기를 요걸 낸 거야. 됐나요? 땅의 끝에 서로 다른 상징적 의미를 갖다. 됐지? 우리가 문제 너무 쉽지 않냐? 앞에 나와 있는 끝내와 뒤에 나와 있는 끝내는 됐죠? 서로 다른 의미를 내포하고 있죠. 됐죠? 끝내 발 디디며 서 있는 땅의 끝에서 화자는 요렇게 바뀌는 것. 그래서 위태로움 속에 아름다움이 스며 있다는 것, 땅끝은 늘 젖어 있다는 것, 그걸 보려고 또 몇 번은 여기에 이르리라는 것. 됐죠? 도치법. 그거 체크해 주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삶에 대한 긍정적 인식으로의 전환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게 바로 뭐라고요? 역설법. 역설법. 그렇게 알면 되겠다. 됐어? 그 정도 한번 체크해 주시면 돼요. 뭐 문제는 난이도가 높은 형태는 아니니까 어려운 게 지금은 없어요. 그래서 뭐 화류법을 통해 역동성, 청각적 이미지를 통해 정서를 간접, 도치법을 그 상실감 이런 표현이니까 충분히 풀 수 있을 정도가 되는 거야. 그래서 그 정도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에 윤동주의 또 다른 고향 한번 봅시다. 또 다른 고향. 자, 또 다른 고향 한번 보시는데 시가 어렵진 않지만 내신 문제에서 가끔 나오는 부분들이 있죠. 이게 성찰과 관련해서 한번 봅시다. 고향에 돌아온 날 밤에
고향에 돌아온 날 밤 시간적 배경 나왔네. 고향에 돌아온 날 밤. 내 백골이 따라와 한방. 한방이 공간적 배경 나왔네. 됐죠? 네. 내 백골이 따라왔어요. 그냥 백골이 아니라 나의 백골인 거니까 이 백골은 화자의 내면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내면을 인식한 거지. 됐죠? 내면 인식. 내면 인식. 백골이 따라와 한방에 누웠다. 저번에 그 얘기 한번 했었잖아. 수호제기. 수호제기를 지족구가 안 배웠죠. 그죠? 네, 수호제기에 보면 얘가 유배를 당해. 정약이 유배를 당하거든요. 유배를 당해서 유배지에 딱 갔는데 그때 내가 발 뒤꿈치를 따라와. 이해가 아니 그래서 같이 머물게 된 거야. 그러니까 이런 표현들이 도대체 뭘 의미하냐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형상화시킨 거냐면 그냥 이 얘기야. 너희들도 지금은 성찰을 안 해요. 잘 많이는 안 한단 말이야. 요번에 고등학생들 문자를 받았을 거 아니야. 그랬더니 성찰적인 글이 많아. 왜? 대학을 떨어지고 나니까 이제 보이는 게 있는 거야. 이해가 아니? 아이들이 어디서부터 심경 변화가 많이 생기냐면 면접 대비하려고 또는 수시 지원하려고 서울 한번 가보잖아. 애들이 눈이 바뀌어 이제. 눈이 너무 높아져서. 선생님 저도 여기 가고 싶어요. 여기서 갈 수 있대요. 그러면 애들이 막 눈이 돌아서 와요. 실력이 안 되는데 현실적으로 떨어지는 때가 있잖아. 그게 바로 극한적 상황. 이해가 안 돼? 그러니까 이런 시들은 나중에 보면 알겠지만 극한적 상황을 설정해 놓잖아? 그럼 뭐가 생기는 거냐면 봐봐. 발 뒤꿈치를 따라왔다는 건 같이 함께 머물렀다는 건 자꾸 나에 대한 생각이 든다는 거야. 그러면 내가 공부를 하다가 실패를 했어? 그럼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할까? 계속 실패했을 때 나를 돌아보거나 계속 생각해. 이게 그런 표현인 거야. 그럼 얘를 다시 한번 봐봐. 백골이 중요한 게 아니라고. 됐죠? 내가 방에 딱 누워있는데 내면적인 생각이 머릿속에 팡 드는 거야 그냥. 이해갔지? 백골이 따라와 한 방에 누워요. 실제 윤동주 씨가 어떻게 그 시기를 구별하기는 좀 어렵지만 너희들 쉽게 쓰여진 시가 이번에 내신에 들어가요. 알겠니? 거기 보시면 그런 표현 나오지. 땀내와 사랑내가 포근히 풍긴 학비 봉투를 받아 늙은 교수의 강의를 들으러 가고 있어요. 그럼 지가 돈 번 것도 아니냐, 알바한 것도 아니야. 부모님이 땀내와 사랑내가 포근히 풍기를 보내줬거든요. 그걸로 유학하고 있는 거야. 그리고 집에 다시 왔잖아 잠깐. 그 누워있으면 어떤 생각이 들겠냐? 당연하겠지.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되나? 가족이 어렵게 살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내가 독립이라든지 지식인에 대한 꿈을 꾸면서 살아야 될까? 현실이 안 좋아하는 생각들 여러 가지가 날 거라고. 그게 따라와서 계속 있는 거야. 잠도 안 오겠죠. 됐죠? 어두운 방이 우주로 통한다. 비약된 거야. 중간에 아무 생각 없어요. 어두운 방이면 밤, 그 다음에 방 이렇게 된 거지. 됐나요? 그것이 이제 어디로 통하냐? 우주로 통하는 거니까 내면에서 외부로 바뀌는 거야. 이해갔나요? 내부에서 외부로 바꾸는 거. 그걸 바꾸는 게 바로 누가? 바람이 그 역할을 하는 거야. 이해갔나요? 바람이. 이게 모의평가에 출제된 거잖아. 바람이 긍정적이냐 부정적이냐 이거. 오른쪽에 보시면 수능은 그래서 쉬워. 너무 쉽지 않아? 의미는 안 줬어. 그냥 자신 있는 공간이 우주와 통해 있음을 느끼게 한다. 이해가 그냥 이런 느낌이야. 그래서 수능을 풀면서 애들이 그래요. 지금 수능이 너무 쉬운데 이렇게 깊이 있게 감상할 필요가 있을까 이 얘기를 하는데 이런 지문들이 생각보다는 조금 뭐라고 할까 예시 형태라고 보시면 돼요. 알겠죠? 이제 간단히 갈게. 자, 그다음 하늘에선가 소리처럼 바람이 불어온다. 어둠 속에 곱게 풍화작용하는 백골. 풍화적이다 별표. 요것 때문에 이제 애들 또 문제가 많았지. 내신에서 요거를 이제 부정으로 했던 학생들도 많아요. 알겠지? 곱게 풍화작용이니까 풍화작용이라는 게 뭐야? 깎아내려가는 거니까 이거 부정 아닌가요? 근데 여기 봐봐. 곱게 풍화작용해요. 그런 백골을 들여다보고 있어요. 그럼 다시 가볼게. 백골을 내면적인 것 중에서 현실적인 거라고 생각을 해봐. 이해가 안 돼? 그럼 현실적인 게 점점 줄어들어 이렇게. 이해갔니? 그러면서 이제 나는 울겠죠. 부모님 생각 안 할까? 됐나요? 부모님 뼈 빠지게 일하고 계신데 엄마 나 미국으로 유학 갈게요. 돈 더 받고요. 에? 현실적으로 가면 안 돼. 근데 내 꿈이 있어도 간대. 이해갔지? 그러면 당연히 어떨까? 나는 울 수 있을 거야. 그럼 백골도 울 거고요. 아름다운 혼도 울 거야. 내가 도대체 뭘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니까. 그럼 얘는 뭐야? 내적 갈등이야.
이해 갔나요? 내적 갈등. 결정을 못 하는 거야. 그런데 그 결정을 어떻게 해요? 그렇지. 의지적으로 했다? 이게 진짜 어려웠던 문제야. 쫓기우는 의지가 맞긴 하지. 근데 내가 간 거니? 아니잖아. 쫓기우는 사람처럼 간 거잖아. 이해갔지? 그래서 여기에 뭐가 플러스 된 거야? 소극적인 면모가 좀 플러스 돼 있다 이거지. 그러니까 내신에서 요런 걸 뽑아갖고 문제를 출제했을 때 그때 약간씩은 좀 애매한 거지. 수능은 막 이렇게 내진 않지. 그냥 다 뭐 이렇게 나오잖아. 지조 높은 개는 밤을 새워 어둠을 짓는다? 어둠을 짓는 개는 나를 쫓는 것이. 그러죠. 지조 높은 개가 어둠을 짓는데 그 개는 지조가 높아. 이미지 형성시켜놨어. 밤을 새 어둠을 짓겠지? 어둠을 짓는 거니까 개와 어둠은 서로 대조적일 거야. 그럼 어둠을 짓는 개는 누굴 쫓는 거냐면 나를 쫓는 거야. 왜? 내가 어둠이니까. 요런 도식화가 되겠죠. 됐죠? 윤동주 씨는 요런 도식화가 생각보다 잘 되는 시가 있어. 집에서 한번 찾아봐. 간. 거기에 독수리가 또 내신 문제는 많이 나오죠. 독수리. 독수리 딱 보면 부정 느낌인데 시를 읽으면 긍정이에요. 이해 갔지? 아, 요런 거. 독수리. 요것도 긍정이지만 김현승의 가을의 기도. 가을의 기도. 요 가을의 기도의 맨 끝에 가면 메마른 나무까지에 다다른 까마귀 같이 이렇게 까마귀 나와. 얘가 긍정이야. 이해 갔나요? 요거는 노은구의 내신에 나왔던 거. 근데 요거 이렇게만 얘기해서 요렇게만 알아도 되나? 이렇게만 알아도 돼. 기억만 하고 있으면 돼요. 이해 갔나? 기억만 하고 있으면 맞추기 쉬우니까 윤동주 씨의 간의 독수리, 김현승의 가을의 기도의 맨 끝에 까마귀. 됐지? 얘네들은 다 긍정적 이미지. 이렇게 알아두세요. 시를 찾아서 공부해 보시면 훨씬 더 좋고요. 시를 찾아서 공부해 보시면 훨씬 더 좋아요. 됐죠? 그것 좀 한번 알아두시고 정리해 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밑에 나를 쫓는 것일 게다. 가자. 이제 어떻게? 그렇지. 내가 직접 가는 것보단 개에 의해 가게 되지. 그지? 그래서 쫓기우는 사람처럼 가자. 백골 몰래 아름다운 또 다른 고향에 가자. 됐죠? 아름다운 또 다른 고향에 가자. 이렇게. 그때 아름다운 또 다른 고향이라는 게 실질적으로 실제 고향은 아니야. 알겠지? 실제 고향은 아니고요. 요 고향이라는 것 자체는 여기도 뭐 이상세계라고 써놨는데 우선 첫 번째 아름답다랑 요렇게 연결. 요렇게. 됐니? 그럼 이게 혼이 되는 거죠. 이해 갔나요? 예. 그럼 여기서 이제 한 단계 더 나가면 어떻게 돼? 아름다운 혼이 될 수 있다는 얘기는 여기 있는 고향이 충족으로 바뀌면 돼. 이해가니? 충만으로 바뀌면 되겠지? 그럼 그게 앞에 있는 일제강점기가 충만으로 바뀔 수 있는 건 광복이 되는 거잖아. 그지? 그러니까 요 윤동주가 그것 때문에 고민하는 거 아니야. 갈등하고 범민을 갖게 되는 거. 이해 갔죠? 예, 그거 생각한다면 요 시의 주제도 어느 정도는 나올 것 같아요. 이해 가지? 예, 그런 판단 한번 해주시면 돼. 조금 어렵습니다. 내용들이. 그래서 그런 과정들을 좀 보시고 나중에 내신 같은 거 볼 때 이런 것만 좀 조심하면 돼요. 그러니까 문제를 우리가 풀다 보면 이런 거 어둠 속에 풍화작용하는 대상에 대한 연민. 됐죠? 연민. 그 다음에 어둠의 부정적 현실을 나타낸다는 점에서 암담한 현실을 심화시킨다. 됐죠? 예, 암담한 현실을 심화시키는 대상이다. 근데 이 어둠이라는 건 뭐야? 그렇죠. 화자의 지금 현재의 모습을 나타낼 수 있는 그런 부분이겠지. 이제 그것 좀 한번 알아두시면 풀 수 있을 거예요. 그렇게 체크 한번 해주시고요. 정리해 주시면 되겠지. 자, 그 다음 옆에 참고 한번 해주시고요. 요거 하나 좀 기억해놔. 성철적 시에서 부정적인 시간, 공간. 요 성찰에서야 성찰. 부정적인 시간과 공간은 요거는 두 개로 나뉠 수 있어. 그러니까 부정적인 시간과 공간이라는 것은 부정적 현실이 될 수 있지만 또 하나는 성찰, 깨달음의 시공간도 된다. 요 두 가지 잘 알고 있어야 돼요. 이해 갔죠? 부정적 시간과 공간이 등장을 하면 얘는 부정적 현실도 맞지만 성찰 또는 깨달음의 시공간이 되기도 한다. 요게 이제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들 이제 김수영이 씨가 1학기 기말고사에 나올 거야. 김수영이 씨가 나오는데 그 김수영이 씨 중에 대표적인 게 폭포잖아요. 됐죠? 폭포가 있는데 그 폭포에 보면 금자나도
인가도 보이지 않는 밤이야. 된다. 이건 부정적 현실을 뜻해. 이렇게 표시한단 말이야. 이해갔지? 근데 얘가 뭘 나타내기도 하냐면 요게 성찰의 시간도 되는 거야. 이해갔지? 그래서 요때 밤에다가 밑줄을 쳐놓고 다음 좀 밤과 같은 거 골라라 그러잖아. 애들이 이걸 다 찾아. 근데 찾다 보면 없어. 이해갔니? 그럼 애들이 그 안에서 합리화를 시키거든요. 그걸로 가지 말고 이걸로 가지. 이해갔죠? 밤이라는 게 바로 뭐가 된다? 성찰의 시간이 된다. 좀 이따 다시 한번 설명할 거야. 하나 더 예시를 쓸게요. 그 다음에 요 김수영 씨 바로 위에 뭐가 나오냐면 윤동주의 쉽게 쓰여진 시가 나와. 내신에. 알겠지? 거기에 보면 이런 표현 나와. 창밖에 밤비가 속살거려. 됐죠? 창밖에 밤비가 속살거려. 창밖에 밤비가 속살거려. 육첩방은 남의 나라. 육첩방은 남의 나라. 자, 화자가 육첩방에 있는데 그게 지금 남의 나라라고 인식을 한 거잖아. 인식을 뭐 때문에 했냐면 밤비가 속살거려서. 창밖에 밤비가 속살거리는 건 부정적 현실이거든요. 됐나요? 근데 얘가 속살거리니까 이걸 인식하게 된 거야. 이때 밤비는 깨달음의 매체가 되기도 한다. 이해 갔나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들이 좀 어렵죠. 됐죠? 그거 기억해 주셔야 돼요. 김수영의 폭포, 금자나도 인가도 보이지 않는 밤, 그 다음 창밖에 밤비가 속살거려. 육첩방은 남의 나라 할 때 요게 그런 이미지를 드러낸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지. 그러니까 난이도가 높은 건 아니지만 한 번 정도 고민을 해주셔야 되는 문제가 되는 거야. 됐죠? 자, 그 다음 넘겨볼게요. 툭툭 넘어가서 그 다음 보기 봐봐. 그 다음 보기가 다시 또 성찰에 대한 이야기야. 됐죠? 가지문이 자화상이고요. 나지문이 자화상 2 오세영 거. 마지막 다가 그렇죠. 멸치. 자, 요 보기도 한번 봐봐. 자아성찰의 주제를 담은 현대시에는 시적자가 분열된 모습, 밑줄 칠게요. 시적자가 분열된 모습 으로 등장하는 경우가 많다. 됐나요? 그러니까 요게 일반적인 얘기지 이 시에 대한 얘기는 우선 아닌 거고요. 자, 요 모습이 가장 잘 나타나 있는 게 이상의 시죠. 이상. 거울 찾으시고요. 거울. 이상의 거울. 이상의 거울이 분열된 모습으로 가장 많이 나타나는 거. 내신 문제 많이 나온다. 알겠지? 2학년 때는 좀 작품 양을 늘려주세요. 자, 시적자가 분열된 모습으로 등장하는 경우가 많다. 가와 나의 화자는 자아 성찰을 통해 부정적인 기죠? 자아의 부정적인 모습과 단절하고 새로운 존재도 거듭하려는 점에서 공통적이다. 하지만 가의 화자는 시선을 보이죠? 자신의 내면으로 돌려 자아의 부정, 긍정의 면모를 함께 발견. 됐죠? 이들을 상징적 시어로 표현했다. 나의 화자는 시선을 바깥으로 돌려 자신의 삶의 태도를 외부의 상징적 존재의 투영. 진짜 중요하다 이거. 됐나요? 외부의 상징적 존재의 투영에서 표현했다. 됐죠? 그래서 여기 나오는 오세영의 시나 밑에다 폭포 쓰시면 돼. 폭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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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거만 써주시면 되겠지. 자, 한번 투영되는 게 어떤 신가 한번 잠깐만 볼게. 오세영의 자화상 투야 한번 잠깐만 보자. 어렵지 않으니까 그냥 읽으면서 넘어갈게요. 전신이 검은 까마귀. 까마귀에 대한 이미지를 줬어. 전신이 검은색이야. 상식적이야. 까마귀는 까치와 다르다. 당연하죠. 까치와는 다르죠. 그럼 까마귀만의 속성이 있을 건데 문제는 까마귀하고 까치하고 누구를 화자가 지향하는 대상으로 놓느냐야. 마른 가지 끝에 높이 높이 나왔어. 높이 앉아 먼 설원을 굽어보는 저 형형한 눈. 됐나요? 아주 높게 앉았죠. 먼 설원을 굽어보고 있어. 그런 형형한 눈이야. 느낌 있지? 그지? 뭐야 이거? 항상 높은 데 가서 먼 거를 쳐다본다 그러면 뭔가 이상세계를 꿈꾸는 대상인가? 이렇게 볼 수도 있을 거 아니야. 이미지가. 고독한 이마 그리고 날카로운 불이. 고독한데 그죠? 날카롭다. 얼어붙은 지상에는 얼어붙었으니까 부정적 느낌은 있을 거고요. 그 어디에도 나달 한 톨 보이지 뭐야? 나달 한 톨 보이지 않는 상황이면 극한적 상황이네. 그죠? 않지만 그대 차라리 눈발을 뒤지다 굶어 죽을지언정 결코 까치처럼
인가의 앞마당을 넓어진 않는다. 됐나요? 요거 느낌 찾았죠. 그래서 우리가 요거 잘 보셔야 돼. 선생님, 왜 성찰적 시에는 극한적 상황에 대한 설정이 많은가요? 집에서 여러분들 요거 해봤잖아. 유해 내가 저번 주 얘기했어. 꼭 찾아보셔야 된다고. 이해 갔나요? 그러니까 유해라는 작품을 보면 너 지금부터 1시간 뒤에 사형할 거야. 알겠니? 사형의 절차를 밟을 거니까 1시간만 내가 유예를 시켜줄게. 그래서 이 죽음을 앞둔 1시간 동안 이 사람이 성찰하는 거야. 인간이라는 건 도대체 무엇인가? 됐나요? 여러분들도 똑같을 거야. 극한적 상황이 안 오잖아? 그럼 성찰 안 해. 여러분들 지금 옆에 있는 모습 보면 다 인간처럼 보이잖아. 근데 우리 영화 같은 거 봐봐요. 영화 같은 거 괴물 나오는 거 재난 영화 보면 한 자리에 있다고 어떻게 돼? 너 그런 새끼였구나. 나 원래 그런 놈이야. 이해갔니? 뭐 나만 살면 되지. 내가 너희랑 같이 살아야 돼. 뭐 이런 얘기들 나오잖아. 그게 뭐냐면 극한적 상황이 돼야 돼. 이해갔나? 그러니까 극한적 상황 설정이 되어 있는 부분이 포인트다. 알아듣겠죠? 한번 생각해 보시면 돼. 자, 그 다음 볼게. 검을 테면 철저하게 검어라. 단 한 개의 깃털도 남기지 말고. 겨울 되자 온 세상 수북히 눈은 내려요. 저마다 하얗게 분장하지만 나는, 보이죠? 나는 빈 가지 끝에 홀로 앉았죠. 빈 가지 끝에 홀로 앉았어. 홀로 있는 건 아까 기억나죠? 고독한. 말없이 저 먼 지평서 능시한 한 마리 검은 까마귀가 되리라. 됐죠? 그러니까 까마귀에 투영됐다라고 보시면 돼요. 됐죠? 투영된 건 어렵지 않아요. 이런 것들도 마찬가지로 뭐가 된다? 성찰이 되는데 특이하게 어떻게 된다? 성찰이 화자의 내면으로 들어오는 것과 성찰이 시선이 바깥으로 돌려서 나가는 것 두 가지가 있겠죠. 이거 내신에서 시험 많이 나오니까 체크해 주세요. 방향성 그거 알아두시고. 됐죠? 그것만 체크해 주시면 성찰적인 시가 이렇게 풀리는구나 라는 거 알아두시고, 요거 저번에 했던 거 기억나지? 됐나? 멸치는? 요거 때문에 틀리는 거, 실제 움직임을 사실적으로 묘사했다. 알겠죠? 그러니까 이 사실적 묘사에는 설왕성례가 있어. 알겠니? 그런데 사실적 묘사보다는 여기에 포인트 맞춰주시는 게 좋다고. 됐죠? 그래서 물결의 실제 움직임을 사실적으로 묘사했다. 그래서 요거는 밑에다 써두셔야 돼. 요거 써놓으시면 안 돼. 알았니? 뭐라고 써야 돼? 그렇지. 끊어읽기. 정보 처리. 문맥의 덩어리. 요렇게 써놓으셔야 돼. 그래야 읽을 때 어떻게 읽게? 바다 물결의 실제 움직임을, 됐죠? 사실적으로 묘사하여서 마른 멸치의 몸에 나온 무늬에 시선을 집중시켰다. 이렇게. 됐나? 그럼 여기서부터 판단. 움직임이 실제 움직임인가? 됐죠? 그래서 너희들한테 얘기하는 게 뭐야? 끊어읽기나 정보 처리하는 뭐가 있다? 수식어 체크. 이게 존재한다. 됐죠? 수식어 체크. 됐어? 요거 좀 알아두시면 돼요. 요런 것도 많이 틀렸어. 이연의 나, 사면의 나, 요런 느낌. 이해가니까 이연의 나랑 사면의 나가 틀린데 요거를 그냥 나라고만 읽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게 중요한 거예요. 수식어 체크. 이해갔지? 그거 체크해 주시고요. 정리해 주시면 돼요. 됐죠? 그렇게 한번 인식해 주시고, 자, 그다음 아까 읽었던 자도사 갑니다. 자도사. 자, 그럼 봐봐. 아까 우리가 이제 그 얘기 잠깐 했었죠? 여기서 이제 아까 설명 안 하는 거 하나가 마지막 남은 게 중의법이야, 중의법. 알겠지? 아까 이제 땅끝이라는 게 실제 땅끝이 되기도 하고 인생의 마지막이 되기도 하거든요. 그러면 그거는 중의법이야. 그런데 아까 얘기했던 요런 거, 얘는 중의법이 내가 아니라고 아까 설명했잖아. 근데 이제 중의법이란 개념이 시어의 다의성이라는 거랑 정확하게 연결시켜 주셔야 돼. 알겠죠? 그래서 옆에다가 한번 써놔봐. 빈데 아무데나. 빈칸 있나? 시어의 다의성, 그 다음에 중의법, 그 다음에 언어유의. 요렇게. 언어유의랑 중의성은 여러분들 저기서 배워봤을 거야. 저기 춘향전. 지조권 춘향전 또 안 했나? 교과서를 왜 다 빼가지고 큰일 났네. 춘향전은 반드시 해야 돼요. 수능 보기 전에. 만약에 수시를 준비하는 친구들은, 정시 준비하는 친구들은 춘향전을 통해서 편집자적 논평이라는 것도 알아야 되지만, 또 하나는 확장적 문체, 이런 것도 기억해야 돼.
왜냐면 백석씨가 판소리의 확장적 문체의 특성을 받아들이거든요. 이해가 가니까 너희는 교과서에 백석이 있기 때문에 그래. 그래서 판소리 그거 먼저 하셔야 돼. 알겠죠? 그래서 나중에 백석 할 때 얘기를 해줄 건데 그때 이제 그 개념 모르면 안 돼요. 알아듣겠지? 그래서 여기 한번 봐봐. 언어 유희라는 건 말장난인데 요게 이제 그때 문제 나왔던 게 뭐가 나왔냐면 어와 이와 춘풍이 날 살린다. 그래서 이와 춘풍이 요게 백꽃이잖아. 근데 이게 이화꽃이 되면서 이도령이 되는 거야. 이해가 안 나? 요렇게 해서 춘향이를 살린다는 뜻이거든요. 춘향전을 안 배운 애들 이거 다 언어유로 갔어. 이해가 안 나? 선생님 요 이화가 이화도 되고 이도령도 되면 이화 이도령이니까 요거 그 또 언어유 같은데요? 이해가 안 나? 근데 요거는 중의법이야. 이해 갔죠? 요거 말장난이 아니야. 요건 중의법이야. 그래서 이화라는 거 갖다 놓고 춘풍이라는 게 바로 뭐냐면 어사또를 만난 거. 그래서 날 살린 거니까 춘향이가 살아난 거. 이해 갔지? 요거는 비유입니다. 그래서 요게 뭐가 돼야 돼? 중의법이 돼야 돼. 그래서 교육과정에서 제대로 된 교과서를 안 배우고 나면 교육과정을 바탕으로 문제를 출제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명확하게 알고 있어야 됩니다. 됐죠? 그래서 요거 언어위로 골랐던 친구 많은데 요거는 이화춘풍 중의법으로 가셔야 돼. 자, 그 다음 또 하나. 시어의 다의성이라는 게 있어. 시어의 다의성하고 중의법도 달라요. 알겠지? 왜 우리가 저번에 과장법과 불가능한 상황 설정이 다르다고 얘기한 것처럼. 자, 시어의 다의성이라는 게 있는데 이 다의성은 요렇게 한번 봅시다. 참고로 나그네라는 시가 있어. 나그네. 알겠지? 나그네. 나그네라는 시가 있는데 여기는 요런 표현이 있습니다. 술 읽는 마을마다 타는 저녁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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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그래서 이런 표현을 쓴단 말이지. 술 읽는 마을마다 타는 저녁놀이 타는 저녁놀이 1번. 이건 실제 노을이기도 하고 술에 취한 화자의 얼굴이기도 하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이건 근데 중의법이 아니야. 이건 중의법이 아니라 시어의 다의성이야. 됐죠? 시어의 다의성이라는 게 우리한테는 진짜 중요한 건데 봐봐. 술이 읽는 마을이 있을 건데 근데 그 마을마다 어떻게 우연적으로 저녁놀이 생길까? 이해가 안 돼? 그건 우연적인 게 아니라 술 읽는 마을마다 화자는 술을 얻어먹은 거야. 모든 게 다 벌거질 수 있는 거지. 그래서 이때 타는 저녁놀은 이렇게 해석도 되고 이렇게 해석도 된다 이 뜻이야. 이해갔지? 그래서 요게 관점 파악 문제에서는 중요하고 시해석의 메인 포인트가 될 수 있겠죠. 그래서 요거는 시어의 다의성이라고 불러요. 됐나요? 체크 잘 해주셔야 돼요. 술 읽는 마을마다 타는 저녁놀. 됐죠?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마지막 연장되는 게 하나가 있지? 시간 내에 다 끝낼 수 있겠다. 술 읽는 마을은 감각으로 따지면 이거 미각이냐 후각이냐? 이거 거의 중학교 수준 문제죠? 후각 미각? 아니면 아무 감각도 아니다. 그렇지. 후각이에요. 놓치시면 큰일 납니다. 술 읽는 마을은 후각이야. 어쩔 수 없어. 해놓으셔야 돼. 외우시는 게 좋아요. 자, 여기 갑시다. 자, 파란 바람. 파란 바람. 곰감각이야, 곰감각이 아니야? 요까지는 맞춰야 되는 거 아니야? 감각의 전이는 모른다고 하더라도 파란 바람은 공감각적 심상이 맞습니다. 이해가 안 나? 그래서 바람이 파래진 거야. 선생님 시각인 건 알겠다. 바람은 어떻게 할 건데? 바람은 뭐에서 뭘로 바뀐 거야? 그렇지. 바람은 촉각입니다. 됐나요? 네. 논란이 있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유성고에서 재작년에 선생님이 이게 논란이 너무 많아. 바람이라는 거 우리가 촉각으로 규정을 한단 말이야. 근데 지족고에서 이 문제를 냈어. 비에다가 밑줄을 쳐놓고 요게 감각이라고 표현했는데 선생님은 비는 감각이 아니다. 맞아 그 선생님 말이. 그러면 바람도 감각이 없어야 돼요. 이해갔니? 야, 빗소리가 들리지 그럼 청각이야. 비가 내리잖아 시각이야. 비를 맞았잖아 그럼 촉각이야. 그러니까 비는 아무 감각이 없어. 근데 내신이 바뀌지 않았어 답이. 이해갔나? 그러니까 학교 선생님들한테 이런 거 진짜 잘 물어봐야 돼 이제는. 그래서 선생님들끼리 논란이 있을 때는 그거를 조그만 선생님이 조율을 해주시거든요. 근데 그걸 발견하는 건 우리가 아니야. 그건 너희들이 해주셔야 돼. 이해가니? 근데 그게 내 반이 될 수가 있어.
그러니까 다른 반은 설명을 잘했는데 이 반만 잘못하잖아. 그럼 선생님들이 뭐 재시험을 볼 수도 있긴 하지만 여태까지 봤을 때 재시험을 봤던 경우가 많지가 않아요. 이해 갔나요? 그러니까 그것도 한번 신경 좀 써가지고 어차피 그건 개인의 잘못이니까. 이해 갔나요? 이제 그런 부분들은 좀 신경 써서 우리 학교 우리 담임 선생님이 어떤 분인지 모르겠지만 항상 좀 확인을 할 수 있어야 돼. 알겠지? 요 부분은 그때 논란이 됐던 부분인데 요거는 논란은 아니야. 파란 바람은 현재는 공감각으로 보고 있으니까. 알겠지? 이제 바람이 촉각이다라는 거 외워주시고요. 그 다음 술 읽는 거 요거 후각으로 반드시 봐주셔야 돼. 이해갔지? 요거는 많이 나오는 구절이니까 외워주시고요. 항의의 사시가의 나머지는 잘 몰라도 이거는 포인트 엄청 많이 나오잖아. 대추 볼에 볼자가 의인화라는 거 모르는 친구 있고. 대추 볼? 볼이 그 볼인가요? 맞아요. 그 다음 요거 봐봐. 밤운어이 떨어지며 밤이 떨어지는 건 당연히 떨어지는 우리가 시각으로 배웠단 말이야. 됐니? 근데 EBS에서 이거 청각이라고 그랬어. 그럼 청각이 틀리냐? 아니야, 맞아. 왜? 너희들 가끔 가다 이제 산에 가서 한번 해보시면 돼요. 나무에다 이렇게 그 밤을 좀 달라고 나무를 이렇게 툭 쳐. 근데 떨어지는 걸 못 봤어. 떨어지는 걸 못 봤는데 저쪽에 툭 소리 나죠. 그럼 툭 소리가 나면 그걸 쳐다볼 거 아니야. 그러니까 밤이 떨어진다라는 거에는 청각도 포함되는 거야. EBS에서 요걸 이제 그때 설명을 했는데, 어쨌든 뭐 EBS를 안 했던 그때 고3들 중에서는 요 문제를 좀 많이 틀렸던 친구가 있긴 하지. 이해갔지? 근데 시각과 청각이 동시에 있다라는 걸 참고해 주시고 학교에서 이제 문제 같은 것들을 여러분들이 물어보시면 아, 우리 학교 선생님이 좀 어떤 쪽이구나라는 게 좀 있어요. 알겠지? 그래서 요거를 됐죠? 시각도 되고 청각도 된다. 근데 요거는 요게 좀 더 많은 편이기는 해요. 알겠지? 그래서 시각 요거 좀 기억해 주시고 벼벤그루의 개는어이 나리는 곡 수릭자 체장 요거 후각 기억해 주시고 체장수 돌아가니 아니 먹고 떨이 요거 좀 알아두면 되겠다. 됐죠? 그 다음에 시와의 다의성이 나오는 게 하나가 더 있어. 요 부분이야. 별표 칠게요. 요거 중위법 아니고 다의성입니다. 한번 볼게. 요거는 유성요구에 최근에 나왔는데 너희도 이제 언젠가 한번 나올 거야. 알겠지? 자, 봐. 매는 새가 다 긋고 들에는 가리가 없다. 뭐 적막한 상태가 된 거죠. 그죠? 그래서 오리도 가리도 없다. 요거라든지 날새는 커니와 그죠? 다 그쳐 있다. 외로운 배가 삿갓은 저 늙은이. 저희다 표시할게요. 저 늙은이가 지시하는 거죠. 저 늙은이. 낙대의 맛이 깊도다. 됐죠? 눈 깊은 줄을 아는가에다 동그라. 그러면 이거 무슨 얘기냐면 야 밖에 눈이 많이 내리는데 너 빨리 돌아가야 되는 걱정하는 거야. 그럼 당연히 이건 우리가 보면 대화체야. 대화하는 형식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이게 맞죠. 대상에 대한 관찰. 그런데 화자를 객관화시켰다라는 표현을 쓰면 틀리느냐? 요거 맞다야. 이해 갔죠? 그래서 여기 유성요구에서 그렇게 가르쳤는데 아이들이 자꾸 객관화라고 하면 대화가 되거나 이러면 객관화가 아니라고 생각해. 여러분들 김수영의 눈 배웠죠? 그지? 거기 젊은 시인이요. 기침을 하자. 젊은 시인 화자가 돼야 안 돼. 되지. 그래서 그게 객관화야. 이해 갔나요? 그러니까 그게 객관화라고. 그러니까 내가 부른다고 해서 객관화가 안 되는 게 아니야. 그래서 여기 보면 신동엽의 산의 언덕에라는 시가 있어. 신동엽의 산의 언덕에. 거기 보면 쓸쓸한 들길을 더듬는 행위나 쓸쓸한 들길을 더듬는 행위나 그대로 써봐. 쓸쓸한 들길을 더듬는 행위나 쓸쓸한 들길을 더듬는 행위나 쓸쓸한 들길을 더듬는 행위나 쓸쓸한 들길을 더듬는 행위나 됐죠? 요 행인 속에는 화자가 포함되어 있다. 됐죠? 요걸 우리가 어떻게 분석하냐 그래. 선생님 볼 땐 요거는 문제가 좀 어려운 편이고. 됐죠? 그래서 문제가 쉽게 나오는 편들은 어떻게 나오냐면 이제 너희들 배울 거야. 뭐 500년 도읍지를 필마로 돌아드니 그지? 산천의구한데 이건 없다. 그래서 뭐 나라가 망한 거 석양에 그지? 홀로 지나는 객 또는 나그네 이런 표현 나오잖아. 이게 그냥 객관화야. 그러니까 유성요구에 나왔던 문제가 바로 요겁니다. 이해 갔죠? 그래서 객이라든 나그네가 객관화시킨 표현이다. 알겠지? 요거 기억하시면 요거 눈에 아마 들어올 거야. 어디 갔어? 여기. 됐죠? 그러니까 요게 중위법이 아니라 이게 다의성이라고. 알겠죠? 그러니까 요 다의성에 대한 공부가 제대로 돼 있으면 수능 문제는 되게 쉬워. 알겠죠? 여기서 고민 안 해. 맞아. 옛날에 이런 거 있었어. 되니 그러고 넘어가시고 다른 선택지를 먼저 보셔야 돼. 이해 갔나요? 이제 그런 선택지를 보면 쉬운 게 아마 골라질 거니까. 됐죠? 그래서
화자의 객관적인 모습으로 보는 것과 관찰로 봤을 때는 어떤 차이가 있냐? 뭐 이런 차이가 있다는 얘기죠. 이상적으로 보는 농민의 모습이다. 농민과 어울려 노동하는 농민이다.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이 기억할 건 그냥 요 두 가지의 패턴이 있다라는 거 알아두면 되겠죠. 이해갔지? 이제 그렇게만 찾아주시면 그러면 조금 편할 거야. 이해갔죠? 그래서 그거 한번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럼 이제 뭐 정리를 한번 간단하게 해봅시다. 오늘 얘기한 것 중에 여러분들이 중요하게 봐야 될 몇 가지가 있어. 진짜 이번에는 좀 어려운 내용들도 많았을 거고요. 정리를 좀 해야 되는데 우선 집에 가서 복습을 할 때 첫 번째 윤동주의 간이라는 시를 찾아. 그래서 구조 분석을 한번 해봐. 거기서 독수리 찾는 거 잊지 말고. 알겠죠? 그래서 독수리가 긍정인지 부정인지. 그 다음에 김현승의 아까 말했죠? 가을의 기도. 거기에 까마귀. 됐죠? 요건데 까마귀는 약간 암기성에 가깝기 때문에 이 간이라는 시의 독수리를 찾는 게 진짜 중요합니다. 알겠지? 요거 찾아서 정리 한번 해주시고 그 다음 두 번째는 요거 중위법. 중위법은 난이도가 좀 높기 때문에 최근에 출제가 많이 안 되고 있는 상황이긴 하거든요. 근데 2학년이 되면 조시 나오잖아. 황진시죠. 됐죠? 그러니까 뭐 수양산 바라보며 이제를 하나로 요런 시부터 나오니까 요 중위법은 체크 잘 해주시고요. 이해갔지? 그 다음에 여기 뭐 도피는 그냥 간단하게만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거 정리 한번 해주시고 그 다음에 성찰적인 시 거기에서 요 극한적 상황 나오는 거 됐죠? 그거 체크 한번 해주시고 요건 내가 아직 설명 안 했거든요. 나중에 해줄 거야. 요 시를 봤을 때 이런 게 사색적 관주적 느낌 드는 거는 요 시를 좀 보면서 해야 돼. 그때 다시 해줄게요. 설명해보니까 애들 못 알아듣다. 이 시 몰라가지고 그 다음에 아까 말한 대로 극한적 상황 나올 때 요거 금전화도 인가도 보이지 않는 밤이라는 것이 뭘 나타내기도 한다? 부정적 현실이 되기도 하지만 뭐가 된다? 그렇지. 성찰, 깨달음의 대상이 되기도 한다. 옆에 내시는 그거 나올 거야. 나무들 비탈에서다? 뭐 이런 거 등장할 거거든요. 그런 거에서도 아마 이런 거 나올 거야. 알겠지? 그때 다시 한번 해보시고요. 그 다음 요거. 창밖에 밤비가 속살 거려서 육첩방은 남의 나라. 그러니까 현실을 인식하게 만드는 것도 성찰이다. 됐죠? 그것도 체크 한번 해주시고요. 됐죠? 그 정도 알아두고 그 다음 마지막이 감정이입. 그죠? 마지막이 감정이입. 그래서 뭐 작품들로 따진다면 뭐 요런 정도 한번 해주시는데 요거는 반드시 수능으로 찾아. 알겠죠? 모의평가고 수능으로 찾아야 의미가 좀 전달이 될 거고 요거는 사람 요 옹기 전에 이 저는 옹기를 파는 곳이야. 알겠니? 옹기들을 파는 곳에 옹기들 같이 말하면 글썽이가 요것도 의인화. 알겠지? 이것도 의인화되는 거니까 그거 체크해 주시면 되고요. 요거 월운하고 여승인데 여승은 고1 수준이니까 안 해도 될 것 같고요. 월운 정도는 찾아서 좀 해주시고요. 요때는 화자가 들어가면 무조건 틀려. 알겠지? 화자가 들어가면 무조건 틀려. 요때는 화자가 아니야. 대상이라고 해야 돼. 대상. 그 아마 차적 목가적이라는 것도 나올 거고 그 다음 여기 그지? 엔드냐 오하냐고 민 나왔던 거 그거 체크해 주시면 되겠죠. 됐죠? 그거 한번 해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뭐 객관적 상간부를 고전했던 친구들은 그 만전춘별사 같은 거 있잖아. 그런 것들 안 한 친구는 만전춘별사의 거기에 그 나오는 게 뭐지? 경경 거침상에 어느 잠이 우리여 서창을 들어도 도화 나오는 거였어. 도화. 만전춘별사의 도화 그것도 객관적 상간부. 그렇게 기억해 주시면 되겠죠. 자, 그 정도 수준으로 생각하고 마무리하면 되겠다. 자, 다음 시간에는 여러분들이 뭘 해보셔야 되냐면 우리 앞에 요거는 되도록이면 끝까지 좀 해주시고 마지막까지 됐죠? 여기는 설명할 거 많이 했으니까 이해갔죠? 거기 끝까지 한번 해주시면 되고 그 다음 두 번째는 내신을 백석거 있죠? 됐죠? 백석거 해주시고 그 다음 소설 하나. 그러니까 만약에 백석이 아닌 사람들은 시소설이라고 생각하면 돼. 시소설. 자습서는 샀을 거니까. 알겠지? 그거 한번 해주시고요. 됐지? 그 다음에 숙제교재에서는 해야 될 게 뭐냐면 요건 따로 내가 설명을 한번 해줄 거지만 요까지는 좀 해주세요. 어디 갔지? 백석거? 여기 있다. 흰바람벽. 된다. 요까지는 할 수 있게 해주세요. 어차피 백석교 요번에 숙제니까. 이해가 안 돼서 여기는 아마 앞에 좀 했을 겁니다. 그래서 요까지 좀 해줄 수 있으면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숙제는 총 3개. 하나, 둘, 셋 요렇게. 됐죠? 그 다음에 요 앞에 있었던 요거 깊이 있게 감상하기는 아직 하지마. 설명은 나중에 또 이건 해줄 거니까. 알아듣겠죠? 그렇게 판단 한번 해보시면 되겠다. 그러면 따로 질문은 없죠? 숙제 대충 알겠지, 그지? 그럼 카톡에다가
숙제는 따로 안 적어도 되니까 오늘 공부한 것만 대충 몇 개만 적어놓고 가시면 되겠다.